안녕하세요. 뉴컴 채널입니다. 여기에는 서사적인 리뷰, 만화 요약, 전투 붕괴, 그리고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가장 뜨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몰락한 브리올 왕국의 마지막 왕자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끝낼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어둠에 휩싸인 인물이 반쯤 죽어있는 그를 마주치며 자신의 왕국을 멸망시킨 뒤 겪는 그의 비참함에 대해 언급한다. 10년 전 그는 도박에 중독되어 모든 게임에서 이기곤 했다. 도박에 완전히 빠져있던 그는 가족이 신뢰하는 마법사가 일찍 떠나자고 권유했음에도 듣지 않았다. 상대방들은 그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했고 젊은 남자는 점점 짜증이 나고 분노하여 테이블을 뒤엎었다. 그는 진정하기 위해 스니커즈 바를 먹는 대신 자신이 브리올 왕국의 셋째 왕자임을 당당하게 밝혔다. 곧이어 그는 그 남자들을 죽였고 그날 밤 늦게 제국의 공주 에카테리나 이바르나 그란자인과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그가 도착한 것에 대해 언짢아했고 그의 변명은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화나게 했고 오해가 생긴 끝에 그녀는 그가 준 목걸이를 땅에 내던졌다. 에카테리나는 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왕자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 모두 모르는 사이 한 스파이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다음 날 그 스파이는 이미 행동을 개시했고 그로 인해 제국과 브리올 왕국의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다. 양국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브리올 왕국의 종말이 닥쳤다. 성문이 그의 눈앞에서 불타올랐고 전쟁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쟁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잔혹하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 시기 대륙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비올에 브리올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 그의 실종으로 인해 전세는 제국에게 유리하게 뒤집혔다. 전쟁이 발발하자 유리는 자신을 배신하고 비밀 정보를 넘긴 사람이 제국의 공주 에카테리나라고 믿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나라를 떠난 순간 제국은 곧바로 움직여 전쟁을 일으켰다. 처음에 유리는 자신이 틀렸기를, 공주가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장본인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사과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감정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우며 길을 가로막는 이들을 베어 넘겼다. 지치고 궁지에 몰린 그를 제국의 기사들이 더 많이 포위했다. 유리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한 용감한 기사가 몸으로 공격을 막으며 그를 지켰다. 로랑은 왕자가 도망칠 수 있도록 마지막 충성을 다했다. 유리는 그를 구하고 싶었지만 왕국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제국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다. 유리는 몸을 숨길 은신처를 찾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이 시점에서 절망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아버지 역시 암살당했을 것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 제국의 한 기사가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문의 명맥을 끊는 대신 가족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 남자에게 애원했다. 기사는 그를 죽이는 대신 제국이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왕자에게 다른 이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도망치라고 말했다. 유리는 다시 한번 도망쳤고 언젠가 복수할 수 있다는 희망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기사 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러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미지의 어둠 속 인물과의 만남으로 돌아온다. 그 인물은 유리에게 그가 죽음의 안식을 누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모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리에게 돌리며 그 어두운 인물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지옥에서 온 좀비 같은 천사였다. 이 남자는 사실 로랑으로 그를 지키다 실제로 죽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왕국이 멸망하게 된 책임을 진 유리 브리오를 죽이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의 검이 유리의 심장을 꿰뚫는다. 죽음보다 더 아픈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리가 짊어진 엄청난 죄책감이었다. 그 감정은 그를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게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결코 명예를 저버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소중한 말이었다. 의식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같은 세계에 있지 않았다. 유리 브리올은 충격 속에 깨어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날 밤낮을 내리 잠들었던 아이가 되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있다. 걱정이 많은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며 곁을 지키고 있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 유리는 도저히 아버지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절망에 빠진 소녀는 움츠러들며 자신의 죽음 직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다. 브리올스의 수장인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 아버지가 명예를 자랑했지만 그 역시 수많은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런 결말이 그리 믿기지 않는 일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아들의 허튼 소리가 여전히 어이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유리의 머리를 한 대 때려 유리를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기절시킨다. 그 강한 한 대의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왜 아버지는 지옥에 와서도 여전히 때리는 버릇을 못 고치냐고 묻는다. 유리는 지금 둘 다 지옥에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는 듯하지만 한 장의 나무잎이 바람에 날려와 그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든다. 그의 시선은 아름다운 바깥 풍경으로 옮겨지고 그는 놀라운 깨달음에 사로잡힌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다.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사람들과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가 지옥이라면 다른 죄인들이 이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악마들이 유리가 비참한 삶을 살다 왕국의 멸망에 책임을 지게 된 것을 조롱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 나머지 형제들을 바라보며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갑자기 아이의 시야가 다시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는 쓰러지며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그의 이름을 외친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브리올 왕국의 셋째 왕자는
13살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제 그의 생각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자. 지금까지 유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황당한 꿈이거나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일종의 대자비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이 이상한 꿈에서 깨어날 수 없었다. 게다가 그가 알던 세상도 끝나지 않았다. 삶은 평소처럼 계속되었고 한때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는 과거로 돌아왔다. 바로 그가 13살이 되었던 그 봄이었다. 두 번째 기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하녀 중 한 명이 어린 주인님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유리조차도 그를 제 시간에 깨우라고 하녀에게 부탁했지만 그는 여전히 통나무처럼 자고 있다. 아이는 걱정과 충격 속에 깨어나 자신이 검술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서둘러 준비를 하며 자신이 씻는 동안 이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달라고 애원한다. 너무 급하게 굴어서 하녀 이나조차도 그가 조금 진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나는 먼저 얼굴을 씻는 것을 도와주며 천천히 하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나가 다시 살아서 멀쩡히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끔찍한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에 밀려온다. 왜냐하면 실제 시간대에서는 이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혹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소름 끼치는 기억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유리는 그녀를 직접 바라보며 놀라운 부탁을 한다. 그는 하녀에게 자신을 세게 때려달라고 요청한다. 이나는 말문이 막힌다. 그녀의 역할은 그를 섬기고 그가 괜찮은지 돌보는 것인데 그를 때린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주인을 때리는 것은 큰 죄다. 하지만 유리는 자신이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주장한다. 하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하며 정말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자신만만하던 유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에 따귀가 날아든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 있던 새들까지 놀라 달아난다. 만약 그녀가 실수로 그를 죽여버렸다면 얼마나 웃겼을지 상상해보라. 이야기는 여기서 바로 끝났을 것이다. 장면은 훈련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맞다. 유리의 얼굴은 풍선처럼 부어있다. 그는 이나가 하녀로서 얼마나 힘이 센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검을 연습하는 동안 구경꾼들조차 그의 상태를 보고 웃고 있다. 붓기를 가라앉힐 연고라도 발라주는 대신 친구들 모두가 그를 비웃고 있을 뿐이다. 가장 웃긴 점은 그의 검술 스승인 버나드가 오늘따라 유리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사실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리는 흥미롭게도 스승이 유리의 불완전한 자세나 포지션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치챈다. 스승은 그저 소년에게 정보를 가르쳐주기보다는 대련 경험만을 제공한다. 이런 모습을 보며 유리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생이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다 셋째 왕자는 자신이 몰래 엿들었던 버나드와 아버지의 만남을 떠올린다. 그때 검술 스승은 오로지 유리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 아이는 재능만으로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지만 훈련에 진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왕국 최고의 전사가 될 기본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버나드는 사실 꽤 훌륭한 선생이었다. 사실 버나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건 전적으로 유리가 형편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전생의 어린 유리는 그 만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더 게을러졌다. 지금의 유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실수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 점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리가 스승에게 앞으로는 제대로 배우겠다고 선언한다. 이제 그는 모든 수업에서 100%의 노력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 검술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냐고 묻지만 그 말을 듣고 기뻐한다. 버나드는 짜릿한 푸른 오라를 뿜어내며 진짜 훈련이 시작됐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어린 주인의 검과 부딪힌다.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걸 느낀 유리는 버나드가 자신을 죽이려는 걸 막으려고 급히 외친다. 버나드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소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남겨진다. 아까는 너무 들떠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완전히 잊고 있었다. 푸른 오라를 뿜으며 다가오는 이 남자는 왕국을 섬기기 전에는 겁마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사실에 유리는 겁에 질려 바지에 지릴 뻔하며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통스러운 훈련이 끝난 후 아이는 완전히 지쳐 바닥에 쓰러진다. 방금 그는 진짜 훈련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맛본 셈이었다. 방금 전 선생님과 겨룰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원래 시간대에서 용병으로 쌓은 경험 덕분이었다. 목숨을 걸고 버티는 와중에도 유리는 훈련에서 희망을 찾는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지만 그래도 그만큼 실력이 엄청나게 늘고 있으니 다행이다. 진짜 반전은 사실 버나드 자신의 반응이다. 그는 어린 왕자가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싸움 도중 그의 성장 속도는 마치 마법처럼 빨라졌다. 훈련 도중 이나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벌컥 열고 어린 주인님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청한다. 유리와 버나드는 왕의 아들을 찾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다. 소년이 왜 이렇게 급한지 묻자 요한네스 백작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참고로 요한네스 백작의 아들은 바로 브리올 왕국을 배신하고 제국의 공격을 위해 성문을 열어준 그 쓰레기와 같은 인물이다. 가우트 바크바르는 배신자이자 비열한 인간이며 이제 또다시 그를 괴롭히러 나타난 것이다. 하녀에게 말을 건네며 유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가득 담긴 채 그 쓰레기의 위치를 묻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가족이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 셋째, 왕자의 침착한 태도를 본 요한네스 백작은 다소 놀라며 소년의 체격을 칭찬하기까지 한다. 왕도 이에 동의하며 혹시 유리가 식단에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요한네스 백작은 농담조로 유리가 먹는 것을 자신의 아들 가우트와도 나눠야겠다고 말한다. 왕은 그 칭찬에 답하며 가우트의 지능을 칭찬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며 자신의 아들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마침 가우트는
유리의 형에게 푹 빠져 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소녀는 가우트를 노려보고 있어서 가우트는 긴장한 듯 시선을 피한다. 유리의 또 다른 형은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묘하게 대립하는 기류를 느끼며 궁금해한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의 소년이 아무렇지 않게 저 아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털어놓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의 형은 그런 놈을 그냥 두는 유리, 브리오를 조롱하며 저렇게까지 배신당했는데도 내버려두냐고 빈정거린다. 사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유리는 가우트에게 꽤나 악감정을 품고 있는 듯 저 아이가 마치 고귀한 신분인 척하지만 사실은 겁쟁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의 얼굴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화가 치밀어 오른 가우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똑같이 맞서 응수한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대신 우리의 소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린다. 어쨌든 그는 이 자식이 다시는 브리오 왕국을 망치게 두거나 전생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게 둘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유리는 전생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그와 싸웠던 기억이 있다는 사실도 떠올린다. 비록 그저 말다툼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언젠가 가우트가 왕국을 배신하게 된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훈련장에 들어서고 유리는 가우트의 검 실력을 인정하며 그에게 나무막대를 던져준다. 젊은 친구는 자신의 능력을 깎아내리지만 우리의 소녀는 그들에게 겁 많고 편협한 기사 따위는 없는 왕국임을 상기시킨다. 가우트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어차피 그는 아직 진짜 기사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유리는 그가 언젠가 반드시 기사가 될 운명임을 단도직입적으로 상기시키며 다가올 일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꼬마가 그의 말을 반박하려는 찰나 유리는 전속력으로 달려들며 결투의 시작을 알린다. 우주에서 가장 전설적인 무기, 전능한 막대를 휘두르며 가우트의 막대와 부딪히고 가우트는 갑작스럽게 덤벼든 그를 비겁자라고 부른다. 우리 소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탁월한 전투 센스를 발휘해 흙을 상대의 얼굴에 걷어차 가우트의 시야를 가리고 빈틈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 성가신 아이도 더 이상 놀림감이 되지 않겠다며 유리에게 기사들이 지키는 명예로운 싸움 방식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놀랍게도 형은 진짜로 검을 땅에 내던져버린다. 이는 곧 내 엉덩이를 패는데 무기가 필요 없어. 내 손이면 충분해라는 의미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유리는 그 아이를 제대로 걷어차 땅바닥에 쓰러뜨린다. 나는 발차기로 누군가를 싸대기 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파괴의 나무 무한봉을 손에 쥔 채 그는 가우트 바크바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다. 그리고 이 아이가 훗날 제국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가문 명예를 팔아넘긴 상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는 가우트에게 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며 왕국에서 존경받는 기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런 자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자리가 이 어린 소년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유리는 손을 내밀며 누구나 인생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자기 기사 중에 가우트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생에서는 자신을 포함해 그런 약한 고리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다시 한번 질문을 반복하며 왜 그의 아버지가 처음에 백작이 되었는지 묻는다. 유리는 가우트가 바로 대답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저 소년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 곱씹어보길 바랄 뿐이다. 상황은 가우트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뜨며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 유리의 형은 자신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에 꽤 놀라워하며 사실 가우트가 이기길 바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처음엔 다소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유리는 부주의하고 게으른 도련님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쨌든 유리는 기분이 상하지만 그의 형은 곧바로 모두가 셋째 왕자를 문제아이자 도박꾼으로 알고 있으니 그 평가가 그리 부당한 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짜증이 난 유리는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선언하며 형에게 그만 놀리거나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형의 놀란 표정을 본 유리는 장난스럽게 미소를 짓고 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며칠이 지나고 그와 버나드 사이의 지옥 같은 훈련은 계속되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 소녀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이미 검술 훈련이 진행 중이니 교과는 이제 만화, 수련법도 가르치기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유리는 혹시 버나드의 개인 만화 수련법을 배우게 되는 건지 눈을 반짝이며 묻지만 스승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 유리를 실망시킨다. 대신 그는 유리 브레올이 공식 브레올 수련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아이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버나드는 이 만화 수련법이 균형 잡히고 효율적이라고 보증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 소녀는 이미 전생에서 브레올 수련법을 완전히 마스터했기 때문에 다시 배우더라도 새롭게 얻을 것은 별로 없다. 게다가 용병 시절에 이미 그 한계까지 도달했었다. 소년의 답답한 반응을 본 검술교관은 혹시 제사왕자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론을 내린다. 그는 교관에게 왕실 근위대에서 유능한 교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한다. 그 사람이 반드시 엄청난 실력자일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라면 그로부터 배울 수 있기만 하면 된다. 결국 용병으로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전생에서 한 가지 기술만큼은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명망 있는 교관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마침내 그는 답을 떠올린다. 그 답은 바로 모두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뛰어난 자, 자라드였다. 자라드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소년에게 수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전생의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자라드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인물은 아니었다. 사실 그를 한심하다고 해도 될 정도였고 그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는 초라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소년조차도 자라드가 엄청난 천부적 재능을 지녔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자신의 게으름 탓에 제대로 훈련하거나 능력을 연마하지 않았고 그래서 강해질 수 없었다.
전쟁이 닥쳤을 때 그는 울기만 하는 한심한 꼴이었고 오히려 유리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전쟁이 그들을 트럭처럼 덮쳤을 때 둘 다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트럭이란 트럭군을 말하는 거야.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의 소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그를 잠재적인 기사 후보로 지목한다. 그 남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는 지금 훈련 중이고 유리는 그가 다시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그는 곧장 왕실 근위대 훈련 아카데미로 가서 자라들을 만난다. 젊은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자 선임 기사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묻는다. 소녀는 그들을 점검하러 왔고 기사들이 매일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걸 배우고 싶었다고 말한다. 소녀는 직접 둘러보며 훈련생들이 서로를 상대로 맹렬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그는 특히 자라들을 찾는데 자라들은 이곳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소년의 요청에 따라 선임 기사는 신참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를 그런 상태로 보고 있자니 소녀는 따증 섞인 한숨을 내쉰다. 이제야 그는 왜 버나드가 아까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게 된다. 겉보기에는 자라드의 훈련이 다른 전사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보통은 훈련에서 기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은 채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니 그가 결국 어두운 미래의 녹슨 기사로 전락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유리는 시니어 기사인 로쏘경에게 나무검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도 함께 합류해 대련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로쏘는 꽤 기뻐하며 세 번째 왕자가 대련 상대로 누구를 고를지 묻는다. 여러분이 이미 예상했듯이 유리는 게으름뱅이를 가리키며 그와의 대련을 요청한다. 잠시 후 경기장은 조용해진다. 훈련생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고 자라드는 브리올 왕국의 어린 주인과 맞서고 있다. 동료들은 자라드를 응원하며 그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지만 정작 자라드는 전혀 여기 있고 싶지 않은 듯 짜증난 표정이다. 소녀는 직접 자라드에게 말을 걸며 그의 기사로서의 큰 잠재력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직접 그의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한다. 유리는 자라드의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긴장한 채로 그 남자는 결투의 목적을 받아들인다. 공격적으로 나서며 우리의 소녀는 감탄을 자아내길 바라며 앞으로 돌진하며 싸움이 시작된다. 자라드는 그저 기다릴 뿐 두려움이나 걱정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라드는 소년의 공격을 자신의 검으로 가볍게 튕겨낸다. 비록 어린 주인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의 상대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산된 움직임을 보인다. 그 정도로 자라드의 동료들조차 그에게 감탄한다. 싸움이 계속되자 훈련생들은 사망자 역시 그의 신분과 경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이 결투 자체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게으름뱅이는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유리가 다시 한번 그를 공격하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막아낸다. 그는 유리의 공격이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다. 이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다. 실제로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다. 빠르게 전투는 다소 지루해지는데 지금까지 유리는 기사에게서 받는 기운에 맞춰 반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세를 뒤집고 전투의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한 소녀는 엄청난 힘으로 검을 내리쳐 잠시 동안 자라드의 숨을 멎게 만든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신참 기사가 그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유리는 상대의 반사신경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인정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넓게 휘두른 검으로 자라드를 밀어낸다. 전투가 점점 그를 지치게 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이제 유리의 공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갑자기 자라드는 더 이상 젊은 주인에게 봐주지 않고 매번 공격에 맞서 반격하기 시작한다. 이제 방어에 몰린 유리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전생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자라드가 강력한 기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승리는 애초에 불가능했지만 동시에 우리 소년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수가 남아있다. 상대를 놀라게 하며 유리는 칼을 위로 휘둘러 자라드의 검에 강한 반동을 주고 그 틈에 빈틈을 만들어낸다. 미소를 지으며 셋째 왕자는 이번 싸움에서 질지라도 확실한 한 방을 먹일 거라고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불꽃처럼 날카롭게 베어내며 그는 기사 옆을 정확히 베어 명중시키고 자신의 일격을 자축한다. 다른 연수생들조차도 할 말을 잃었다. 셋째, 왕자의 훌륭한 기술이 자라드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였고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린 주인이 칼을 준비하며 자라드가 아직도 힘을 아끼고 있는지 묻는다. 자만하기보다는 기사는 혼란을 내면에 감춘다. 비록 그가 싸움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오히려 자신이 몰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며 열정적인 자라드는 또 한 번 맞을 뻔한다. 셋째, 왕자는 그에게 더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하고 그로 인해 재능 있는 기사는 점점 짜증이 난다. 분노한 그는 무기에 많아 기법을 입힌다. 그가 이 능력을 사용하자 로쏘 경과 다른 이들은 어린 주인에게 그런 능력을 쓰는 것에 대해 소리친다. 하지만 이 남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검은 오라로 진동하며 셋째 왕자의 목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간다. 유리가 그 순간 조심하지 않았다면 정말 크게 다쳤을 것이다. 자라드의 분노에 찬 상태는 절망으로 바뀐다. 방금 전 그 마지막 공격은 어린 주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내고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그를 강하게 깨닫게 한다. 자라드는 어린 주인을 공격한 미치광이라며 꾸중을 듣고 로쏘는 두려움에 휩싸여 유리의 상태를 묻는다. 그는 이 일을 크게 여기지 않고 대련 중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피가 나는 상처를 붕대로 감싼 뒤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기사에게 다시 무기를 들라고 말한다. 유리는 다시 공격적으로 움직이며 돌진한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고 셋째 왕자는 점점 더 즐거워하며 매번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이런 왕자의 모습은 기사조차도 알지 못했던 면이었다. 신참 기사는 자신과 셋째 왕자의 상태를 비교해본다. 한쪽은 훈련 중에 거의 힘을 쓰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리는 자로드와 연이어 맞붙으면서 몰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다. 젊은 주인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 공격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자세를 잡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결투는 교착 상태에 이르렀지만 자로드는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이런 열정과 분노는 그가 더 강한 상대와 싸웠을 때조차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다. 한편 우리의 소녀는 푸른 눈을 빛내며 자로드의 돌진을 막아내는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하다. 기사는 어린 왕자가 자신을 이토록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 유리가 다시 앞으로 튀어나오며 또 한 번 수평배기를 시작한다. 상대는 그 공격을 피하지만 유리가 자로드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내며 머리카락 사건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한 셈이다. 기사는 검을 힘껏 움켜쥐고 엄청난 기세로 왕자에게 내리친다. 여기서 기사도 만화 기술을 쓴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검이 유리의 검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싸움은 명확한 승자가 가려지며 끝이 난다. 하지만 우리의 소녀는 실망하기는커녕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대에게 미소를 짓는다. 자로드의 오라는 서서히 사라진다. 그는 엄청난 힘을 쏟아부은 탓에 거친 숨을 내쉰다. 젊은 왕자는 기사에게 손을 내밀며 이번 대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자로드는 약간 긴장하지만 왕자의 노력도 칭찬해준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기사는 상대의 투지와 열정이 지금껏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되새긴다. 이 젊은 왕자의 몸속에는 강력한 전사가 잠들어 있다. 이 모든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아직도 유리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소녀는 그에게 다가와 왜 기사님이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진다. 어쨌든 왕자의 머리에 상처를 남긴 건 바로 그 기사였으니까. 자로드는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다가 그대로 잠에 빠져든다. 어쨌든 이번 싸움이 주인공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너무 지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다. 기사들은 모두 유리의 인상적인 활약에 환호하고 있다. 그들이 축하하는 동안 버나드와 약간 닮은 기사단장도 나타나 전투의 여파로 쉬고 있는 어린 왕자를 발견한다. 세인드는 브리올 왕실 근위대의 대장으로 이제 막 그 소년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장면은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로 전환된다. 자로드는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운다. 그는 바로 셋째 왕자였고 아무렇지 않게 자로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는 중요한 곳에 가야 한다며 자로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로드는 곧장 따라가지 않고 함께 가면 훈련을 빠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양해를 구한다. 이것은 유리가 언급했듯이 꽤 큰 변화인데 자로드가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셋째 왕자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꾸민 것임을 인정하며 이번 한 번만은 자로드가 자신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인 자로드는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 어차피 어린 왕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한편 우리의 소녀는 자로드의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 아직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좋은 시작이다. 궁금해진 자로드는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다. 이에 유리는 그냥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한다. 자로드는 어린 왕자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우리의 소녀는 이번 여정에 자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기사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고 유리는 앞서가는 남자에게 소리친다. 사실 그 남자는 바로 그들의 가문 궁정 마법사인 에르난도였고 어린 주인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깜짝 놀란다. 소녀는 곧장 자신이 어딘가에 가야 한다며 마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르난도는 그런 부탁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서둘러 거절하려 하지만 소년이 마법사의 약점을 찌르며 그가 산더미 같은 도박빚을 단번에 갚을 수 있다고 밝힌다. 깜짝 놀란 마법사는 어린 주인의 말을 확인하려고 다시 돌아선다. 왕자는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확신시켜주고 자신이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인다. 유리는 도박장 밖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에르난도가 소년의 정직함을 보증해주자 유리는 한껏 들뜨지만 에르난도가 그가 도박장 안에서 거짓말하는 것만 봤다고 정정하자 현실이 그를 강타한다. 그래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도 유리는 빚을 꼭 갚겠다고 다시 한번 확신시키며 마법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에르난도는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에게 서명할 정식 계약서를 꺼낸다. 유리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제3왕자라는 칭호조차 별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웃긴 건 그는 모든 손해를 자로드의 이름으로 넘기고 기사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한다. 처음에는 불쌍한 자로드가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유리가 계약을 완전히 회피하는 방법이다. 그는 기사가 그들 사이의 구두 합의에 대한 핵심 증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정리가 되자 에르난도는 이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다. 어쨌든 어린 왕자가 기사와 마법사를 이 정도로 데리고 간다는 건 분명히 급한 일임이 틀림없다. 마침내 유리가 자신의 임무를 밝힌다. 그들은 소드 마운틴으로 향할 것이다. 마법사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린 왕자가 미소를 지으며 조상님의 던전을 털러 간다고 선언하자 비로소 알게 된다. 자로드가 앞장서서 오래된 버려진 터널을 걸어가던 중 에르난도는 이런 숨겨진 길이 왕궁 바로 아래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자로드가 돌아서서 유리에게 이 긴 동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고 묻자 왕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이며 이 길이 소드 마운틴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러자 기사인 자로드는 그게 바로 모든 이야기에서 나오는 전설의 산이냐며 깜짝 놀란다. 유리는 잠시 멈춰서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 산이 맞다고 확인해준다. 그리고는 잠시 추억에 잠기며 제국이 브리오를 점령한 직후 창시자의 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자신의 전생이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떠올린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도망치던 중 그는 소드 마운틴 내부에서 던전이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반면에 그는 그 터널을 단지 깔끔하게 도망치기 위해서만 사용했고 이른바 유사는 고스란히 제국의 더러운 소나귀에 넘어가 버렸다. 하지만 단지 살아남는 것만을 원했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이번에는 진실을 향해 곧장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조상들이 정말로 남긴 유산이 어떤 것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잠시 후 장면은 마치 디즈니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전환되고 유리는 터널 출구에 있는 거대한 녹슨 문을 밀어 열고 들어선다. 일행은 탁 트인 숲속으로 들어서고 에르난도는 주변을 살피며 진짜로 여기서부터 검산이 시작되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다 그는 화제를 바꿔서 유리가 대체 어떻게 열쇠를 손에 넣었는지 묻는다. 왕자는 조용히 전생 때와 마찬가지로 그 열쇠가 내내 자신의 서재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때는 그 열쇠의 가치를 알지 못해 큰 대가를 치렀다. 그는 마법사에게 그냥 오지랖 넓은 이모처럼 굴지 말고 잊으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손바닥에 가시가 밝혀 아파하며 비명을 지른다. 유리는 잎사귀가 사실상 칼날이나 다름없으니 괜히 까불지 말고 얌전히 따라오라고 경고한다. 숲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에르난도는 자로드에게 다가가서 왕자가 요즘 이상하게 굴던데 혹시 머리를 다친 건 아니냐며 농담을 건넨다. 기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둘이 계속 수군거리기도 전에 유리가 앞에서 두 게으름뱅이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친다. 여전히 예전처럼 보스 기질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유리는 멀리서 뭔가를 재빨리 발견하고는 갑자기 두 사람에게 멈추고 소리내지 말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는 앞쪽에 거대한 다이어, 울프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녀석들이 금방이라도 먹잇감을 노릴 듯 위험한 상태임을 알린다. 유리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 사니까 근처에 더 있을 수 있다고 속삭인다. 자로드는 이른바 실패한 왕자가 의외로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명히 놀란다. 유리는 침착하게 책에서 읽었다고 대답하고 에르난도는 유리가 책에 손을 대는 상상만 해도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된다. 유리는 아직 늑대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몰래 지나가는 게 계획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우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에르난도가 뒤로 물러서다가 어떻게든 숲 전체에서 유일하게 있던 나뭇가지를 밟아버리고 그 나뭇가지가 크게 부러지는 소리에 모두가 심장이 멎을 뻔한다. 당황한 에르난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색하게 사과를 내뱉지만 그 순간 다이어 울프 한 마리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를 점심거리로 삼으려 한다. 자로드는 깜짝 놀라며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검을 힘껏 휘둘러 한 번에 늑대의 머리를 깨끗하게 베어낸다. 그 박자에 가 에르난도 옆에 떨어지고 유리는 자레드가 만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칭찬한다. 왜냐하면 다이어 울프의 가죽은 거의 철갑옷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 화려한 움직임에는 대가가 따른다. 무리의 알파, 즉 다른 늑대들보다 확연히 더 건장한 녀석이 자레드와 눈을 마주친다. 그 거대한 녀석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울음을 내지르자 순식간에 분대는 무리 전체에게 포위당하고 자레드는 검을 더욱 꽉 쥔다. 자레드는 두 사람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만화를 충전한다. 그 사이 늑대들은 마치 무제한 뷔페를 발견한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한다. 늑대들이 모두 한꺼번에 덤벼들지만 자레드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자레드는 완전히 살기를 띈 눈빛으로 늑대들을 노려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리를 베어가른다. 한편 에르난도는 기사인 자레드의 검수를 칭찬하고 유리도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자레드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며 그가 버티는 모습을 지켜본다. 늑대들이 계속 몰려들자 자레드는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유리는 마침내 에르난도를 슬쩍 찔러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늘 자랑하던 화려한 실력을 보여주라고 한다. 그 말에 에르난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는 농담을 던지며 왕자가 전투 마법사를 정말 혹사시키고 있다면서 최소 100개는 되는 파이어볼을 만들어낸다. 자레드는 전투 도중 뒤를 힐끗 돌아보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만 곧바로 집중력을 되찾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파이어볼을 발견한다. 자레드는 간신히 제때에 몸을 날려 피하고 주문이 폭발해 늑대들을 한 번에 증발시켜 전장을 먼지로 만들어버릴 때 뒤로 넘어지며 쓰러진다. 몇 시간에 걸친 극한의 사투 끝에 온갖 몬스터들을 해치우며 전지는 끝에 군대는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한다. 자레드는 숨을 헐떡이며 숨을 고르려 애쓰고 끝도 없는 전투에 분명히 짜증이 난 기색이다. 일행은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고 자레드는 이 황량한 곳이 정말 맞는 장소인지 주위를 둘러보며 묻는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는 이미 집중한 상태로 여기가 맞다고 완전히 확신에 차서 말한 뒤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다. 바위 뒤를 들여다보던 그는 마침내 땅에 묻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의 눈은 크리스마스 아침의 아이처럼 커진다. 유리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것을 파내기 시작하고 자레드는 그를 막으려고 달려가서 이런 허드렛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에르난도도 불러오지만 귀하게 자란 마법사는 흙을 만지는 건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경악한 표정을 짓고 마법사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잠시 후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땅에서 끄집어내고 유리는 땅에서 칼을 들어올리며 반짝이고 값비싸 보이는 칼날을 눈을 반짝이며 바라본다. 에르난도는 탐정처럼 자세를 잡고 이 칼이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어쩌면 최근에 여기에 놓인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칼날의 밑부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guilty, 유죄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자레드는 다가와서 이게 조상의 유산이냐고 묻지만 유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검을 살핀다. 갑자기 그들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모두 긴장하는 가운데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게 진실을 알아낼 완벽한 기회라고 말한다. 땅이 그들 아래에서 갈라지자 자레드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비명을 지르며 모두가 심연으로 떨어진다. 왕실 기사도는 폐가 터져라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마침내 수상해 보이는 길 앞에 세게 내동댕이 쳐진다.
유리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자신이 분명히 낙하 도중 보호해준 기사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른 내려오려 한다. 그 사이 자레드는 신음하며 마치 노인처럼 아프다고 투덜거린다. 유리는 그가 자신의 몸을 강화하기 위해 만화를 사용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꽤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사는 순수한 탈진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다. 잠시 후 에르난도는 마치 휴가 온 메리 포핀스처럼 둥둥 떠내려오며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말한다. 유리는 그를 노려보며 저 남자가 왕자의 안전은 까맣게 잊고 자기 목숨만 챙겼다고 중얼거린다. 에르난도는 이를 어설픈 변명으로 얼버무리려 애쓴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변호를 시작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소리에 전투 마법사가 재빨리 돌아서고 터널을 기어오는 뭔가 심각하게 저주받은 존재를 발견한다. 그는 유리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유리는 여전히 그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한다. 에르난도는 자신이 정말 진지하다고 계속 주장하며 결국 소리치듯 유령이라고 외친다. 그제서야 유리는 깜짝 놀라며 급히 돌아본다. 과연 공포소설에서 기어나온 듯한 갑옷을 입은 존재가 심각한 죽음의 기운을 풍기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유리는 즉시 그것이 데스나이트임을 알아차리고 눈을 마주친다. 유리는 제러드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말하지만 제러드는 아직도 반쯤 꿈나라에 있는 듯 좀비처럼 신음만 낸다. 하지만 한 번 세게 걷어차자 정신이 번쩍 들며 제러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다. 제러드는 다가오는 공포를 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극적으로 왕자 앞에 몸을 던지고 자신이 데스나이트를 상대하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유리는 별로 감명받은 것 같지 않다. 데스나이트는 그들 바로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고 유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이들이 원래는 평범한 기사였지만 죽은 뒤에 살아나 생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래도 유리는 이 데스나이트가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침착하게 다가가기로 한다. 제러드는 분명히 그 행동의 논리에 의문을 품지만 유리는 자신 있게 자신이 이런 건 잘 안다며 창시자의 경비병이 자기 혈통에게 함부로 공격을 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한다. 기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밝힌다. 데스나이트는 그 대담한 행동을 잠시 로딩 화면처럼 가만히 서서 받아들이더니 갑자기 검을 뽑아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즉시 패닉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데스나이트는 너무 놀라 꼼짝도 못하는 왕자에게 검을 휘두른다. 하지만 왕자를 베는 대신 검은 그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땅에 꽂힌다. 에르난도는 절망에 빠져 극적으로 왕자가 갑자기 머리를 잃는 증후군에 걸렸다고 외치지만 유리는 그만하라고 말하고 마법사는 대신 예상치 못한 머리 손질을 애도한다. 먼지투성이 해골이 마침내 입을 열고 유리가 마지막 그 사람과 똑같이 오만한 기운을 풍긴다고 말한다. 검을 집어넣으며 유리는 그 수상한 남자가 대체 누구냐고 묻고 데스나이트는 자신이 에릭 브리오림을 밝힌다.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자레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이름을 되뇌고 에르난도는 완전히 설정 덕후 모드로 돌입해 브리올에서 그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대륙 전체를 혼자 정복한 유일무이한 기가차드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브리올 왕국의 창시자이자 초대 국왕이기도 하다. 유리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자신이 이곳에 도달한 첫 번째 사람인지 묻고 데스나이트는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어차피 브리올의 진정한 후손만이 그 검을 뽑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로써 유리는 그 검이 정말로 자신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소중한 갑오라는 의심을 확신하게 되고 검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살펴본다. 데스나이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도 그 검을 써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이 말에 유리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깨져 살짝 짜증이 나고 데스나이트는 그런 유리의 반응에 당황한다. 하지만 유리는 그냥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러자 해골은 공식적인 말투를 내려놓고 왜 이곳에 왔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유리에게 요청한다. 유리는 검을 더욱 꽉 쥐며 자신의 플레임을 밝히고 기사에게 창시자의 유산을 넘기라고 요구한다. 데스나이트는 잠시 유리를 바라보다가 빛나는 수정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가 왔다고 극적으로 선언한다. 그는 유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덧붙이고 왕자는 약간 땀을 흘리며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한편 자레드는 최근에 벌어진 초자연적 사건들을 조용히 곱씹으며 완전히 멍해진 표정으로 이 왕실 경호원 생활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유리는 뒤를 힐끗 돌아보며 자레드에게 소리치고 그 소리에 자레드는 몽상에서 깨어난다. 기사 역시 동요한 듯 보이며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삶에 대한 이상한 회상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자레드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반쯤 확신하지만 곧 유리에게 곧 간다고 소리치고 왕자를 따라 달려간다. 데스나이트는 수정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그 밑동에 몸을 내린다. 마치 오랜 세월을 버틴 무릎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는 자세를 잡으며 순수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수정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하자 분대원들은 눈을 가릴 수밖에 없고 해골은 왕자가 진정으로 자격이 있기를 바란다고 선언한다. 순간적으로 유리는 황량하고 사막 같은 지역으로 순간 이동되고 당황해서 빙글빙글 돌며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떨어진 건지 궁금해한다.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한 인물을 발견하고 잠시 그가 설립자 본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사라진다. 그 존재가 인간조차 아니며 이미 검을 들고 전속력으로 자신에게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까스로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그 충격의 신음소리를 낸다. 파란빛으로 빛나는 오브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그 존재가 실제로 만화 소드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본다. 투명한 전사는 자신의 가슴에 밝힌 푸르게 빛나는 오브를 가리키는 동작을 한다. 그 모습에 유리는 다소 어리둥절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빛이 투명한 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더니 곧 검으로 퍼져나가 검도 빛나기 시작한다. 유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자신의 검을 계속 들어올리고 있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만화를 다루는 실제 방법임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그 존재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손짓하자 유리의 혼란은 더욱 커진다.
유리는 지금 분명 결투 중인데도 정말로 자신에게 그 동작을 따라 하라는 거냐고 소리친다. 유리는 머리를 극적이며 창시자가 죽기 전에 정말로 정신이 나갔던 게 아닐까 중얼거린다. 만화 운용법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을 진짜 싸움에 던져넣고 억지로 배우게 하려는 발상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생각할 법한 짓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리는 쭈그리고 앉아 집중하며 손바닥에 만화를 모으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것을 바라본다.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한 채 그는 검을 들어 무명 인형에게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외친다. 그는 한 번만 더 제대로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존재는 다시 검을 들며 광기 어린 미소로 화답한다. 그 순간 유리는 어떻게든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전사와 마주서서 제국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브리오를 침공하려 할 것이니 이번에는 반드시 다를 것이라고 맹세한다. 과거의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설령 자신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검을 더욱 세게 주며 조용히 이게 바로 조상왕의 검술임에 틀림없다고 중얼거린다. 유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번개처럼 돌진해온 힘을 다해 베어내며 자신에게 던져지는 모든 기술을 흡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얼굴 없는 전사와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한다. 한편 자레드는 완전히 낯선 공간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곧 자신이 훈련장처럼 보이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주변의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곳이 어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그는 검을 꽉 쥐고 숨어있는 것이 있다면 겁먹은 척 그만하고 당장 나와보라고 소리친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자레드는 싸울 준비를 하며 몸을 돌리지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와 마주치고는 혼란스러워하며 얼어붙는다. 그는 이게 혹시 데스나이트가 준비한 시련인 건지 혼잣말로 궁금해한다. 자레드는 침착하게 그 복제본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 역시 자레드인 건지 묻는다. 마침내 도플갱어가 입을 열어 운명에 맞서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자레드는 당황한다. 복제본은 자레드에게 그가 부와 안락한 삶을 위해 왕실 근위대에 들어온 것 아니냐며 비웃듯이 묻는다. 이어 복제본은 그가 반드시 셋째 왕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운명에 맞서 싸울수록 더 비참해질 뿐이라고 경고한다. 자레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그 말을 듣는다. 자레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고 예전에 자신이라면 그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의 머릿속에는 왕자와 함께했던 수많은 대련이 떠오른다. 자레드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짝퉁이 괜히 심술을 부린다고 놀리고 셰익스피어 대사를 읊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번 검을 휘두르면 다음 공격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뿐이라고 덧붙인다. 가짜 자레드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만화 소드를 불태우며 도발하고 자레드를 거만하다고 부른다. 가짜 자레드는 앞으로 달려들며 잽을 날리지만 자레드는 손쉽게 그 공격을 막아낸다. 검이 부딪히는 순간 자레드는 금세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 복제본이 얼마나 지루한지 생각한다.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방어에만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복제본이 점프하지만 자레드는 그 의도를 단번에 꿰뚫어본다. 자레드는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재미없었는지 떠올리며 깔끔하게 한 방을 먹여 복제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자레드는 승리에 숨을 내쉬지만 만일을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역시나 가짜는 끈적한 물질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진짜 자레드는 그것이 거대한 슬러지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그는 이제 진짜 싸움이 막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사는 거대한 점액 괴물을 노려보며 그저 또 하나의 시끄러운 괴물일 뿐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속으로는 왕자도 잘 버티고 있기를 바란다. 검을 준비하며 그는 마음을 다잡고 유리가 꼭 버텨서 이기길 속으로 응원한다. 한편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바위들이 검격에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유리는 분화구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는 투명한 존재가 검을 든 채 그 위에 서서 위협적인 걸음으로 다가온다. 유리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얼굴 없는 전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존재는 검을 높이 들어 올린 뒤 힘껏 내리쳐 전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투명한 존재가 검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유리는 연기를 멈추고 검을 꽉 쥔 채 만화를 주입해 곧장 그 존재를 향해 찌른다. 고개사 같은 반사신경으로 그 녀석은 간신히 몸을 뒤로 젖혀 피하지만 그 휘두름만으로도 거대한 만화 폭발이 일어난다. 얼굴 없는 전사는 여전히 민첩하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서고 유리는 마침내 숨을 돌릴 틈을 얻으며 거칠게 숨을 내쉰다. 그는 이 결투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는 방금 전의 행동이 매우 무모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검을 휘두른 방식, 만화가 검을 타고 흐른 느낌, 그리고 매번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듯한 그 전투 방식이야말로 마침내 무언가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게 해준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검을 내려다본다. 이제 그 검은 힘으로 맥동하고 있었고 그는 돌파구를 느낀다. 하지만 그 감각을 충분히 음미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그의 주위를 다시 끈다. 투명한 전사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눈치챈 것이다. 전사의 검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시작하고 몸도 점점 부서져 나간다. 유리는 즉시 알아챈다. 이제 저 녀석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먼지가 사지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인사한다. 왕자는 입가에 이상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남은 잔해가 공중에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얼굴 없는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바로 그때 그의 몸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마침내 유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뜨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흐릿함을 떨쳐낸다.
동료들도 깨어나고 있었고 그들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마침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데스나이트는 그들을 지켜보며 모두가 꽤 괜찮은 꿈을 꾼 것 같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유리는 아직도 정신이 완전히 들지 않았지만 그게 도대체 뭐였냐고 겨우 물어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창시자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설명을 듣는다. 이는 훗날 후손들이 이곳에 도달할 경우를 대비해 남겨둔 것이었다. 유리는 전생에서 제국이 소드 마운틴을 완전히 파괴했던 일을 떠올린다. 아마도 그래서 브리올 가문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유산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그냥 넘기지 않고 창시자 본인도 이 만화 수련법을 썼는지 묻지만 데스나이트는 아니라고 부정한다. 창시자는 이 수련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가치 있다고 여긴 모든 기술을 모아 하나의 최종 기술로 융합했고 유리가 이를 처음으로 계승하는 인물인 것이다.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왜 에릭이 이 유산을 왕가의 혈통에 직접 전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해골은 던전이 적절한 때에만 열리며 지금 열린 것은 이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유리는 그 적절한 때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묻지만 기사 해골은 그건 자신이 답할 문제가 아니라며 그 부분은 유리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유리는 다시 한번 흥미롭게 검의 시선을 돌리며 이름을 묻고 데스나이트는 그것이 소울 세버런스, 영혼 절단이라고 밝힌다. 그 이름이 유리의 머릿속에 맴돌지만 곱씹을 틈도 없이 기사는 마치 가보를 전수하듯 무릎을 꿇으라고 말한다. 그의 기운에서 장난이 아님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유리는 본능적으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데스나이트는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맹세를 읊기 시작한다. 그는 유리에게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왕자는 단호하게 니라고 대답한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르라고 명령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브리올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라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경고도 없이 기사는 유리의 머리를 더 세게 움켜쥐고 뒤로 젖히며 다음 말을 잘 새기고 기억하라고 명령한다. 브리올은 결코 명예를 버리지 않으며 그 대가가 목숨일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데스나이트 역시 서서히 먼지로 변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이것이 브리올의 맹세다 라는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점점 사라지고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기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음날 아침 하녀가 문을 벌컥 열고 커튼을 걷으며 아침이 되었다고 알린다. 이불 속에서 유리는 불만스럽게 신음하고 하녀는 그가 어젯밤에 아주 늦게 들어온 것 같다며 피곤하냐고 묻고 다시 눕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잠들 거라고 말한다. 유리는 하품을 하며 왕립 기록 보관소에 들렀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고 설명한다. 하녀는 궁금한 듯 왜 그랬냐고 묻고 유리는 특정 기록을 찾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어젯밤 가문 기록을 뒤지던 중 유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기록에 따르면 창립자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명예를 버리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다. 이제 검을 바라보며 유리는 그 형제가 바로 데스나이트였고 원래 그 검의 주인도 그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녀는 그에게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다고 상기시킨다. 그 말에 유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하녀는 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에르난도가 폐하와 만난 직후 왕이 곧바로 유리를 찾으셨다고 덧붙인다. 유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에르난도를 욕한다. 전날 밤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는 에르난도가 대놓고 모든 걸 왕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던 얼굴을 떠올린다. 유리는 정말 그럴 필요가 있냐고 묻지만 에르난도는 그냥 비웃으며 왠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한다. 유리는 스트레스로 머리를 감싸쥐고 이제 모든 일이 이미 보고됐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후 눈부신 왕궁홀 안에서 유리는 도시 하나를 파산시킬 만큼 비싸 보이는 샹들리에 아래에 서서 요청받은 대로 왔다고 알린다. 왕은 머리를 극적이며 앉아있는데 이제 유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왕은 에르난도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운을 떼며 유리가 몰래 빠져나간 것에 대해 호되게 꾸짖는다. 게다가 어떻게든 비밀 던전을 찾아내서 창립자의 유산까지 들고 나왔다는 사실도 언급한다. 유리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고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로 그곳에서 검을 찾았는지 묻는다. 이에 유리는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폐하는 천천히 유리에게 다가오며 목소리가 무거워지고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서 유리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한다. 유리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를 이야기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인물로 에르난도를 언급한다. 왕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명령하며 이 변화의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유리는 긴장한 채 침을 꿀꺽 삼키며 검을 더욱 세게 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왕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압박하며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다. 유리는 그게 아니라고 더듬거리며 말하지만 왕이 끼어들어 그렇다면 왜 망설이느냐고 묻는다. 왕자가 대답하길 폐하께서 계속 주먹을 꽉 쥐고 계셔서 무섭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자신의 손을 풀며 이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한다. 유리는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이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왕은 경계하지만 유리는 꿈에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어서 말한다. 왕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한다. 브리올 신부는 그의 전체 관직명을 사용하며 그가 태도를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유리는 그저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유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자신의 죄가 브리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꿈속에서 왕국은 전쟁의 혼란에 휩싸였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당했다. 왕자는 상황을 뒤집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브리올이 쓰러진 뒤 그는 수치심에 도망쳤고 명예를 빼앗긴 채 비참하고 망가진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한때 주셨던 목걸이가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고 덧붙인다. 그때부터 그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보내신 어떤 경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왕은 그 말에 약간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꿈에서 왕국을 파괴한 세력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묻는다. 유리는 속으로 당황한다. 아직 제국의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가능성은 작지만 올바른 대처만 한다면 침공을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검은 군대였다고 대답한다. 왕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단순한 악몽이거나 어머니의 경고일 수도 있지만 이제서야 네가 남자답게 결심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유리는 별로 설득당한 것 같지 않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도망쳐 브리올과 그곳 사람들을 버려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끊기고 만다. 왕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폐하는 팔짱을 끼고 그에게 검을 뽑으라고 명령한다. 피올의 브리올은 아마 말을 제대로 하기 전부터 무언가를 베기 시작했을 천재로 검을 든 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지배했던 살아있는 재앙이었다. 그의 이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수준의 무예로 대륙에 새겨졌다. 그 시절에는 살아있는 최강자 시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피올에는 그 명단의 맨 꼭대기 근처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인물이었다. 유리는 이 살아있는 전설을 마주하며 훈련장에 서 있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마도 대륙 전체에서 최고의 검술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 그는 경외심에 휩싸여 방안을 둘러보며 한 번도 아버지의 개인 훈련 공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고 중얼거린다. 피올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들 중 누구도 검술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답한다. 유리는 그 말에 이를 악물고 자신에게도 재능이 있다고 중얼거리지만 왕은 길고 지친 한숨을 내쉬며 재능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검을 들어 왕자가 있는 방향으로 겨누는데 그 모습에 유리는 완전히 허를 찔린다. 왕은 속도, 반사, 신경, 본능 등 흔히 말하는 신체적 능력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그런 것들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동으로 최고의 검사가 되는지 묻는다. 여전히 검을 유리의 목에 겨눈 채 왕은 그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스스로 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추진력이라고 말한다. 왕의 시선은 더욱 날카롭고 무거워지며 그는 그것이 의무나 기대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이 붉게 빛난다. 유리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몸이 굳어버리고 곧이어 그의 주위에 감도는 기운이 완전히 무섭게 변한다. 피올에는 검을 내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제대로 말로 표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며 대신 그것을 검의 부름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유리는 놀란 듯 피올에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검도 내리고 조용히 그게 운명 같은 거냐고 묻는다. 피올에는 눈을 감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라고 동의한다. 유리는 다시 생각에 잠기며 조용해지고 전생에는 자신이 결코 검을 줄 운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대체 무엇이 갑자기 변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손에 쥔 검의 날을 바라보며 마치 그 반사된 모습에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는 듯 눈길을 보낸다. 피오레가 말을 끊고 유리가 애초에 그 검을 쥐고 있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그는 계속 몰아붙이며 유리가 정말로 검의 부름을 들을 수는 있는지 묻고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도 그 검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겠냐고 따져 묻는다. 유리는 완전히 동요한 채 애초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게 되고 겁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갑자기 사방에서 사악한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 전생에서 겪었던 최악의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오며 충직한 동료들이 그에게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또 다른 이들은 살려달라고 외쳤던 순간이 떠오른다. 그들은 그를 불렀지만 그는 그들에게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주변의 세계가 변하고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옛 삶으로 돌아간다. 제국의 병사들이 전진하며 헤르난도스의 생명 없는 시신을 발로 짓밟는다. 민간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학살당하고 나이든 유리는 그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다. 그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고 왜 브리올이 지금 불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어디선가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오며 저기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올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인 셋째 왕자라고 외친다. 적군 병사들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하는 동안 그는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그때 잔혹한 진실이 망치처럼 그를 내리친다. 어떻게든 그는 브리올이 멸망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다시 끌려온 것이다. 브리올은 불타 무너지고 제국군은 브리올의 유리 왕자를 사냥하고 있다. 유리는 자신이 또다시 같은 장소에 돌아와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그는 브리올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후계자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쫓기게 된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완전히 충격에 빠져 어떻게 자신이 여기 있을 수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제국군은 왕자를 없애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뒤에서 달려들어 유리의 목을 배려한다. 하지만 유리는 자신을 향한 살해를 감지하고 재빨리 검을 뽑아든다. 그는 몸을 돌려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간신히 위기를 넘긴다. 이제는 완전히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격전이 벌어지고 유리는 온 힘을 다해 버티며 맞선다. 힘을 실은 한 번의 배기로 유리는 제국군 병사의 갑옷을 단번에 두 동강 낸다. 한 명의 위협을 제거했지만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자신의 부하들이 소리치며 달려와 왕자를 지키려 한다. 그들은 유리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유리는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지만 부하들은 간절히 그에게 떠나라고 애원한다. 제국군은 불길 속에서 하나씩 그들을 베어 넘긴다.
유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며 이 모든 게 아직도 악몽 속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브리올이 정말로 이런 무력함에 갇혀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 든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진다. 브리올의 마지막 왕자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왕국의 불타는 폐허 앞에 홀로 선다. 한편 제국군은 마지막 남은 브리올 왕족을 완전히 없앨 기회라 확신하며 뒤에서 돌진해온다. 유리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검을 쥔 손에 힘을 준다. 그는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지만 이미 자신의 맹세를 세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다시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런 불꽃이 눈에 서린 채 유리 왕자는 제국군을 향해 몸을 돌린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자신이 믿는 바를 지키라고 상기시킨다. 그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치며 자신에게 브리올을 위한 의무가 있음을, 그리고 그 의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진실을 각인시킨다. 유리는 검을 꽉 쥐고 전속력으로 그들에게 돌진한다. 그의 일격은 갑옷과 살을 한 번에 베어낸다. 제국군의 쓰레기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들의 피가 유리의 눈에 튀어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진 와중에도 그는 맨손으로 병사의 창을 간신히 막아낸다. 순간을 포착한 유리는 검을 곧장 병사의 배에 꽂아 넣는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는 누군가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그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그가 이미 포기하길 바라지만 유리의 목소리에서 터져나오는 날 것의 고통은 오히려 저항으로 폭발한다. 브레올은 결코 명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그것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분노를 안고 유리는 짐승처럼 제국군을 향해 달려들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무덤을 파서라도 브레올의 의무를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바로 그때 어린 유리가 브레올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중얼거린다. 피오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불쌍한 아이를 깨우고 자신이 들리는지 묻는다. 유리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는 소녀는 아버지 피오레가 다정하게 진정시켜주는 가운데 검은 군대를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피오레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음을 밝힌다. 유리가 검을 쥐는 순간 비극적인 기억이 떠올랐고 이제 그의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아버지는 그의 눈빛을 보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은 듯하고 이제는 유리에게 진짜로 검을 들라고 한다. 어린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아버지의 이상한 표정에 약간 당황한다. 누가 봐도 유리가 방금 자기 사형 선고에 서명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갑자기 소녀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진정하라고 말한다. 노인은 완전히 허를 찔린 채 아들이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용기에 깜짝 놀란다. 어린 유리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결국 천재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버지는 얼굴이 실룩거리더니 바로 유리의 머리를 한 대 때린다. 그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과 들판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 속에서 버나드는 산책을 하다가 머리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어린 유리를 발견한다. 버나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멋진 아이디어가 누구 생각이냐고 묻자 유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빠라고 대답한다. 버나드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따라 노인이 인심이 후하다고 농담을 건넨다. 그러면서도 이제부터는 훈련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유리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봐주는 건 없다. 유리는 이미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 생각해보니 유리는 버나드가 브레올에 살게 된 이유도 아버지와 많은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깨닫는다. 기회를 엿본 유리는 마침내 버나드에게 아버지와의 결투 같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브레올에 남게 된 건지 물어본다. 노인은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유리는 그 조건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묻는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버나드는 여전히 브레올에 남았을까?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였고 유리가 그를 매정하다고 하자 버나드는 웃는다. 그래도 노인은 이 작은 왕자가 자신이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는 걸 알고 있다. 버나드는 유리가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제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유혹적인 것이라면 뭐든 괜찮다며 이 늙은 뼈다귀도 모든 걸 잊고 싶어질지 모른다고 한다. 버나드가 갑자기 분위기를 눈치채고 정말로 검술을 배우고 싶은지 묻자 어린 유리는 충격을 받아 크게 흔들린다. 아이는 겁에 질려 얼어붙고 버나드는 생각에 잠긴 채 머릿속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버나드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꽤 궁금해한다. 유리는 이 모든 상황이 조금 벅차게 느껴진다. 특히 버나드가 겁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은 그냥 어깨를 으쓱이며 유리가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 점을 감안하겠다고 한다. 유리는 아마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검을 꺼내 자신의 스타일, 만화가 깃든 검술을 보여준다. 만화는 검날 자체를 통해 흐르는데 버나드는 이런 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인정한다. 그가 아는 바로는 만화는 보통 검술을 강화하는 데만 쓰이지 검술과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유리는 그래서 전승이 어려운 거라고 설명한다. 항상 미완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버나드는 그걸 듣고도 괜찮다고 말해 유리를 놀라게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이제 그것을 브레올에 머무는 조건으로 삼겠다고 한다. 적어도 일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자신한다. 유리는 노인의 자신감에 감탄하며 약속한 대로 버나드의 브레올 체류를 공식적으로 확정해준다. 모든 게 정리되자 버나드는 아이에게 뭔가 보여달라고 하며 자세를 잡는다. 유리 브레올은 검을 움켜쥐고 자신의 심한 참 기술을 시연한다. 그 한가운데서 버나드는 아무렇지 않게 폭탄 선언을 한다. 사실 그는 애초에 브레올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폐하께서는 이미 그에게 10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사실에 유리는 큰 충격을 받는다. 아이 유리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닫는다. 아직 반응도 하기 전에 버나드는 비웃듯이 웃으며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가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이 늙은 여자는 정말로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그는 전력을 다해 버나드의 공격을 막아내고 두 사람의 검이 날카롭게 부딪힌다. 그날 저녁
어린 유리는 침대에 누워 온갖 생각에 잠긴다. 그는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브레올이 자신의 실수로 불타버렸던 그 미래와는 다른 미래 말이다. 아직 큰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버나드가 브레올에 남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제국을 무릎 꿇리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이 아이는 그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갑자기 하녀 이나가 나타나 이제 더 이상 유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호기심이 생긴 유리는 그녀에게 또 무슨 계획을 숨기고 있는지 묻는다. 이나는 그의 평소 장난에 익숙한 듯 그가 항상 뭔가 핑계를 대며 도움을 청한다고 말한다. 그러더니 내일 장로회에서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가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녀는 분명히 그의 장난에 진절머리가 난 듯하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유리도 함께 참석할 거라고 덧붙이는데 이는 유리에게 완전히 처음 듣는 소식이다. 이나는 아침 일찍이 첫 일정임을 상기시키며 대부분의 장로들이 참석할 거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녀는 꼬마 유리의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그곳엔 무서운 노인들이 가득할 거라고 경고하지만 정말로 아무도 때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다. 유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이제 그는 예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는 이나에게 꼭 얌전히 있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장로회에서 유리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압도적인 반대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나의 말이 완전히 맞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자나르드 공작으로 곧장 왕자의 만화 수련법에 주목한다. 그 노인은 왕자가 검증되지 않은 만화 기법을 배우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국정 논의를 위한 회의였어야 할 장로회는 이제 명백히 본래 목적을 잃고 왕권에 대한 장애물로 전락해버렸다. 이제야 유리는 왜 아버지가 이 장로회를 아예 피하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웨스의 레터리, 자나르드 공작은 유리가 전통적인 브레올 방식만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 왕실 인사가 즉각 반박하며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기법이 사실은 창시자의 유산이라고 주장한다. 방안의 거구가 그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 왕실 인사는 공작이 왕자의 신념을 의심하는 것에 분명히 짜증이 난 듯하지만 공작은 모두가 왕자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모인 것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유리는 장로회 전체가 자신의 만화 수련법을 두고 갑론을 박하는 상황이 조금은 우습게 느껴진다. 브레올이 멸망한 뒤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능숙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영광스럽게까지 느껴진다. 이 상황은 꽤나 아이러니하다. 그때 공작의 왕실 근위대장 세이드의 의견을 묻는다. 세이드는 중립을 지키려 했으며 자신도 확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모든 만화 수련법에는 장단점이 있고 사람마다 잘 맞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작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근위대장조차 의문을 품고 있으니 아예 이 방법 자체를 폐기하는 게 낫다고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인다. 이에 한 왕족이 재빨리 반박하며 세이드가 말한 것은 각 만화 수련법이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였다고 말한다. 공작의 측근이 끼어들어 공작이 그 방법이 왕자를 해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유리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감지하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단 몇 초 만에 의회 전체가 완전히 자신을 등지게 된 것이다. 만약 이미 만화 수련법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는 처음부터 코어를 다시 쌓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창립자의 원래 뜻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의 코어에는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유리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의회의 판단이 짓누르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긴장한 채 서 있다.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지려는 순간 날카로우면서도 느긋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르며 정말 말은 잘한다며 끼어든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가고 프리 남자 칼치오 에란시아가 앞으로 나서며 긴장을 깨뜨린다.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에 질문을 던진다. 이 중에서 실제로 오크와 싸워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칼치오에게 쏠리고 몇몇 의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야나르드 공작이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가 누구고 무슨 직위를 가졌는지 묻는다. 분명히 그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가늠하려는 태도다. 칼치오 에란시아는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프리 남작이라고 느긋하게 소개한다. 덩치 큰 남자는 놀란 듯 심지어 그런 지위의 사람이 원로회에 감히 참석했다는 사실에 불쾌해 보인다. 칼치오는 자신도 원래 이곳에 올 생각이 없었지만 세도르 백작이 직접 임무를 맡긴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세도르 백작의 이름이 언급되자 유리의 눈이 커진다. 그 이름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브레올의 외곽을 지키는 국경 백작,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으로 유명한 영주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진정한 군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유리는 세도르 백작이 귀족 모임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가 굳이 대표를 원로회에 보낸 이유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왕족이 먼저 그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왜 세도르 백작이 칼치오를 이곳에 보냈냐고 묻는다. 칼치오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세도르 백작이 자신에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해 거창하게 떠드는 잘난 척하는 귀족들을 구경하라고 보냈다고 농담한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 그는 이제야 왜 세도르 백작이 자신만을 보냈는지 이해가 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 칼치오는 진짜 전장에서는 어떤 만화 운용법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제국의 라이언 팽아트든 브레올의 전통 방식이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칼치오는 유리 왕자에게 돌아서서 이 문제에 대해 왕자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한다. 기회를 잡은 유리는 앞으로 나서서 자신은 건국왕의 만화 운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밝힌다. 그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애초에 왜 이게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이다. 이로써 브레올 왕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어떤 식으로든 창시자의 만화 방법을 따를 것입니다.
칼치오는 계속해서 검을 지닌 왕자께서 분명히 건국자의 의지와 방식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말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덧붙인다. 특히 그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한다. 칼치오는 학자 의자에만 붙어있는 게으른 귀족들을 꼬집으며 전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일침을 가한다. 자나르 공작은 자유남작이 참으로 거침없이 말한다고 평한다. 칼치오는 미소를 지으며 오크를 사냥하다 보면 예의가 좀 사라지기 마련이라며 공작이 그 점을 너그러 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오크를 죽여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방하는 곧바로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다. 칼치오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괴물들은 누가 어떤 만화 방식을 쓰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의 말투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공작의 측근은 칼치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유리는 여전히 제대로 된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유리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정말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거냐고 되묻으며 맞받아친다. 그는 자신의 만화 방식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거나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칼치오는 유리를 두둔하며 유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정말로 의회가 아이의 코어를 억지로 뽑아낼 생각이냐고 묻는다. 공작의 측근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지만 칼치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 모든 논쟁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쯤 되면 어린 유리는 칼치오의 팬이 되어버린 듯 그가 나서준 것에 감사의 미소를 보낸다. 칼치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오히려 왕자의 안위를 해치고 있다고. 마치 왕도에는 한가하게 헛소리나 늘어놓을 여유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 한마디에 야나르드 공작은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 마치 뺨을 맞은 듯한 기분에 분노를 터뜨린다. 그는 칼치오에게 맞받아치며 변경이 예산만 축내고는 편리하게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 말에 신경이 곤두선다. 칼치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며 100명이 죽어야만 조용함이 깨지는 거냐고 묻는. 그는 전선의 현실에 대해 냉혹한 진실을 덧붙인다. 매일같이 병사들이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고 말이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런 소식을 단 1분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는 자신이 변경을 떠나던 바로 그날 4명의 병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한다. 그중 한 명은 그날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친구였다. 그는 조용히 이곳에 오기 전에 직접 수의 장례용 천을 덮어주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오크들은 결코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오크는 전투와 유혈을 위해 태어난 종족이다. 그의 말에 유리는 과거 브레올과 클라인 공국 사이의 분쟁을 떠올린다. 그 긴장 상태가 오크들에게 국경을 넘어와 혼란을 일으킬 틈을 주었다. 유리는 최근 상황이 달라졌는지 묻고 칼치오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말한다. 유리는 클라인의 병사들이 국경에 있었는지도 확인하지만 칼치오는 국경 수비대가 갑자기 철수했다고 답한다. 그때 유리는 인근 마을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모두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이것이 내전으로 번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나르드 공작의 셋째 아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모두가 음울한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으며 왕자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유리 왕자는 회의를 마치고 일어나서 자리를 뜬다. 자나르드 공작이 말을 끊으려 하지만 유리는 차갑게 그를 제지하며 만화 방식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른바 귀족을 비꼰다. 그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클라인 공국과 오크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등 진짜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로써 그 소녀는 방 안에 있는 모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자존심에 제대로 한 방 먹이며 10대 소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일침을 가한다. 이후 셋째 왕자를 둘러싼 온갖 소동이 칼치오가 원로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주면서 시도르 백작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칼치오는 시도르에게 그 소년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시도르는 칼치오에게 솔직한 의견을 묻고 칼치오는 왕자의 눈빛이 나쁘지 않았다고 담담히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시도르는 칼치오에게 셋째 왕자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시도르는 크리스탈을 통해 통화를 마치며 곧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연결이 끊긴 후 칼치오는 이곳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국경에서는 계속해서 병사들이 죽어간다는 생각에 잠긴다. 바로 그때 그는 밖에서 셋째 왕자를 발견한다. 에르난도는 유리의 부탁을 받고 마치 도망자처럼 그와 함께 궁을 빠져나왔다. 유리는 그에게 하루에 3번씩 집을 뛰쳐나가던 적이 있냐며 장난스럽게 묻는다. 에르난도는 웃으며 자신도 꽤나 말썽꾸러기였다고 말한다. 유리는 이 덜렁거리는 녀석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들떠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에르난도는 반항의 짜릿함을 위해 산다. 특히 왕자가 궁을 몰래 빠져나오는 것처럼 금지된 일을 할 때 더욱 그렇다. 그는 짜릿한 계획이 뭐냐고 묻지만 유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기랑 있으면 별다른 일은 없다고 말한다. 그래도 에르난도는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털어놓으라고 계속 재촉한다. 알고 보니 유리는 수도에서 가장 큰 불법 카지노에 가려고 계획 중이었다. 에르난도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유리가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브레오를 위해서라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 말에 에르난도의 마음이 단번에 바뀌었다. 그는 갑자기 신이 나서 흔쾌히 길을 안내하겠다고 하며 그 카지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생각에 들떴다. 브레올에서 모두가 그의 전생에 자주 입에 올리던 이름들 중 몇몇은 항상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거대한 사채업자이자 암흑가의 왕으로 불린 인물, 그리고 대륙 최대의 무역회사를 세운 사업 거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전설적인 암살자가 범죄 조직의 보스의 목을 날려버린 덕분에 브레올의 거리는 공포에 휩싸여 암살당한 사람은 고료였지만 지금 여기
암흑가 최고의 사채업자가 되어 어린 유리 앞에 서 있다. 고려는 이렇게 귀한 손님들을 자신의 카지노에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유리는 즉시 고려가 이미 자신들과 동행한 이가 제3왕자와 왕실 마법사임을 알고 있기에 직접 마중을 나온 것임을 깨닫는다. 유리는 자신이 단순히 도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고려는 분위기 변화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한다. 한편 에르난도는 완전히 배신당한 표정이다. 그는 스릴과 포커 테이블을 쫓아온 것이지 정치적 권력 다툼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유리는 한 번의 눈빛으로 그를 조용히 시킨다. 고려는 유리에게 돈을 빌리러 온 것이냐고 묻는다. 알고 보니 유리는 사실 그 돈을 투자로 바꿀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려는 그의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본다. 이 젊은이는 분명히 따로 자기 자금을 모으고 있고 은행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상황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든다. 고려는 셋째 왕자가 더 큰 계획과 그 눈빛 뒤에 상당한 야망을 품고 있다고 짐작한다. 하지만 유리는 세부 사항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는 고려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고려는 한 발 물러서며 태도를 바꿔 사과한다. 유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여기서 돈을 빌리는 쪽이 자신임을 아무렇지 않게 지적한다. 고려는 그 자금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알고 보니 유리는 클라인 산맥에서 나는 희귀한 향신료인 무그란자를 사들이려는 것이다. 그는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에르난도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불안함을 느낀다. 고려는 무그란자가 고급 향수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돈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리는 곧 이 열풍이 불 것이라고 확신한다. 에르난도는 클라인 공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에 오크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향신료 가격이 정말 폭등할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이 아이가 남들보다 먼저 이 지역의 희귀품을 독점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유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고려조차도 유리 브레올이 순진한 귀족 흉내내는 상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 아이는 계산적이고 예리하며 아마도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유리는 왕자가 아니라 진지한 투자자로서 수치를 따지기 시작한다. 고려는 충분히 고민한 끝에 마침내 아이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유리는 활짝 웃으며 방금 성사시킨 거래에 분명히 만족해하고 있다. 한편 에르난도는 이 아이가 하필 고려에게서 이렇게 큰 돈을 빌릴 배짱이 어떻게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평하고 아직 도박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짜증을 낸다. 유리는 이 남자가 자신을 곧장성으로 끌고 가 아버지 앞에 세웠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다. 이제 그는 길드에서 처리할 일이 남았고 무그란자에 관해서는 이미 이익을 손에 넣은 셈이다. 유리는 다가오는 내전의 첫 희생자가 아마도 연금술사, 즉 무그란자를 가공할 줄 아는 유일한 인물이자 클라인 공작의 신뢰받는 조력자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대체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유리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어떤 가격으로든 향신료를 팔 계획을 세워뒀. 또한 그는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그들은 수상하고 허름한 곳에 오게 된다. 에르난도는 이런 곳에 나타난 소년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 유리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아이레인 우드를 찾는다고 소리치고 에르난도는 계속해서 길드에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아이레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유리는 지체 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에게 일을 제안한다. 한편 그 멍청한 마법사는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수준을 낮춰 그녀 같은 사람을 고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다. 그는 유리의 판단을 맹렬히 비난하며 무그란자의 무역의 미래를 이름도 없는 작은 가게에 맡기려는 것에 어이없어한다. 하지만 유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지금은 아무도 허름한 무역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신만은 알고 있다. 그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바로 아이레인 우드는 대륙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온갖 비열한 수단을 쓰는 반면 아이레인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어린 유리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전생에서 그 남자가 전설적인 상인 정도까지만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유리는 그를 완전한 신화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헤르난도는 여전히 따라가려고 했으며 유리에게 이제 바깥일이 다 끝난 거냐고 감히 묻는다. 유리는 그냥 어깨를 으쓱이며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헤르난도는 유리를 쫓아가게 되고 유리는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다. 지하 세계의 고리대금업자와 위대한 상인 모두 그의 계획에 동참했다. 이제 세트를 완성하려면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았다. 두 사람은 거지들이 음식 찌꺼기를 두고 싸우는 허름한 거리로 도착한다. 유리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시선이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닿는다. 제3왕자인 유리 브레올은 앞으로 나서서 그들 중 한 여성에게 말을 건다. 그녀는 바로 전생에서 고려를 죽인 그 여자였다. 그녀가 바로 전설의 암살자 아사나다. 물론 미래의 암살자인 그녀의 머릿속에는 왜 왕국의 왕자가 빈민가를 거닐고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떠올랐다. 유리는 곧바로 자신이 선의로 이곳에 왔음을 그녀에게 안심시켰다. 그렇게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에 온 것이다. 유리는 에르난도 쪽으로 돌아서 미리 준비해온 것을 가져오라는 손짓을 했다. 마법사는 그것을 내주기가 너무 아까웠다. 결국 그는 동전으로 가득 찬 자루를 억지로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왕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사나 뒤에 숨어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분명히 잘 차려입은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유리는 이 아이가 아사나가 전생에 고려에게 큰 돈을 빌린 이유임을 알아챘다. 아사나는 이 어린 소녀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울며 겨자 먹기로 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린 모든 이들처럼 그때부터 아사나의 인생도 빠르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결국 이것이 그녀를 암살자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 그녀는 곧 지하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킬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유리가 이 빈민가까지 직접 내려온 이유는 바로 그 비극적인 운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유리는 자세한 설명 없이 아사나에게 동전이 든 주머니를 건네며 어린 소녀를 사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대가로 아사나에게 자신의 이름만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리 브레올, 왕국의 셋째 왕자라고. 그 후 그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우울한 동네를 빠져나왔다. 비참한 지역을 걸어나오면서도 에르난도는 왕자가 왜 그 많은 돈을 아무런 연구도 없는 거지에게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앞으로 보면 아주 수익성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하룻밤 만에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 3명과 귀중한 인맥을 쌓았다. 이제 그는 필요한 핵심 인물들을 자기 손안에 넣게 되었다. 그 3사람 외에도 그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에르난도를 바라보며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걱정 없는 마법사에게 건국왕의 무덤에서 어떤 환영을 보았는지 물었다. 에르난도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꿈의 세계에서 자신이 한 일은 도박을 하다 모든 것을 잃은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유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이없는 대답에 당황했다. 마법사는 제국의 바르트레가스 카지노에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엔 놀랍지만 이 타락한 도박꾼을 알고 있다면 도박장이야말로 그의 전장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간다. 환영은 차치하고 유리는 오늘 밤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에르난도가 입을 다물길 바랐다. 그 말은 심지어 왕에게도 비밀로 하라는 뜻이었다. 예상대로 궁정 마법사는 왕좌의 방으로 불려가 왕자와 관련된 활동을 보고하게 되었다. 아무리 경보를 울리지 않으려고 몰래 빠져나가려 했어도 왕은 결국 그들이 지난밤에 나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에르난도는 그들의 외출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했다. 마법사는 유리가 어떻게 사실상 자신을 한밤중에 궁전을 나가도록 강요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수도에서 가장 큰 카지노로 곧장 갔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 악명 높은 사채업자와의 수상쩍은 거래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물론 피오레 왕은 그들이 그곳에 도박을 하고 돈을 낭비하러 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법사는 최대한 진실한 미소를 지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들이 테이블에서 돈을 썼다고 대답했다. 왕은 놀라거나 화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거짓말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에르난도는 자신이 카드게임에 서툴러서 어린 왕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잃었다고 덧붙였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그들의 기이한 여정의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들은 지아딜러에게서 빌린 돈을 망해가는 오래된 상인조합에 가져갔다. 그리고 남은 동전들은 빈민가의 이름 모를 고아에게 기부했다. 물론 에르난도는 그런 세부 사항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로는 그냥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을 뿐입니다. 였다. 왕자는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피오레 왕은 그 보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궁정 마법사가 완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왕은 화제를 돌리며 에르난도에게 곧 열릴 무도회에 참석할 것인지 물었다. 궁정 마법사는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했다. 왕은 꽤 놀랐다. 이 사람은 원래 공식적인 무도회에 갈 타입이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게다가 그가 댄스 플로어에서 자신의 춤 실력을 뽐낸 지도 꽤 오래되었다. 한편 유리는 일상적인 검기와의 대련을 위해 다시 훈련장에 나와 있다. 평소처럼 그는 제대로 얻어맞고 엉덩방아를 찌은 채 앉아있다. 최근에 또 한 번 두들겨 맞고 회복하던 중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을 느끼고는 버나드를 성안의 아가씨들에게 꽤 인기가 많다며 놀렸다. 하녀들은 단단한 체격의 트레이너를 힐끔거리며 얼굴을 붉히고 서로 수군거린다. 유리는 무뚝뚝한 스승에게 무도회에 참석해서 아가씨들의 기대에 부응해보라고 부추겼다. 버나드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간단히 받아쳤다. 반면 그가 물려받은 검술은 시도해본 이후로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안타깝게도 셋째 왕자의 말이 옳았다. 아무리 동작을 이해하려고 했어도 전체의 절반만 실전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에는 결정적인 형태가 없었다. 유리에게는 혼절참이라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는다. 그는 아무런 규칙도 이유도 없이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이와 같은 것은 정말로 없다. 검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화 운용법은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버나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셋째 왕자가 실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더 나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기적인 훈련에 관해서는 순수한 검술이든 만화 운용이든 유리의 성장에 꽤 만족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그 아이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사실 이런 종류의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었다. 왕자는 여전히 전생에 익혔던 브리올식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다. 건마는 엄한 걱정과 함께 아이에게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리가 성장하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 이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처럼 나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유리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항상 균형을 잘 유지할 거라고 그 늙은 검 덕후에게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한 번 더 대련할 수 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는 목검을 던져버렸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검을 뽑아들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베르나르에게도 검을 뽑으라고 도전했다. 건마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아하게 무기를 뽑아들었다. 위험을 더하기 위해 유리는 내기를 제안했다. 만약 자신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적중시키면 베르나르는 다가오는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검덕후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기를 단칼에 거절했다. 게다가 어차피 자신이 이길 거라는 확신도 있다. 그 외에도 신용이 전혀 없는 유리가
어떤 내기든 제대로 지킬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자신의 도전을 사실상 무시하는 스승의 태도에 짜증이 난 사망자는 검의 만화를 주입했다. 그는 총알처럼 빠르게 달려들며 잡을 수 있는 어떤 빈틈이라도 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리의 검이 베르나리의 검과 부딪히며 사제는 서로 미소를 지은 채 격돌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사망자는 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며칠 후 왕국 곳곳에서 성을 향해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무도회의 날이 마침내 찾아왔다. 호화로운 마차 중 한 대 안에서 빛나는 갑옷을 입은 키 큰 금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 제국의 제2왕자 게오르크 이바르나 그란체인 제르과이바르나 그란지엔 이곳 도착할 예정이다. 그와 마주 앉아있는 이는 다름 아닌 작은 공주 에카테리나 이바르나 그란체인 에카테리나 와이바르나 그란지인이었다. 그녀가 제국을 떠난 지 정말 오랜만이다. 오늘 밤 그녀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무도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셋째 왕자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평소 입던 단순하고 편안한 옷을 벗고 훨씬 더 왕족답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사실 그는 이 화려한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싶을 뿐이었다. 모든 장식들이 그의 투박한 취향에는 너무 화려했다. 이나는 그가 예전에는 이런 화려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이나는 그의 옷을 단추로 채워주고 매무새를 바로잡은 뒤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나가 나가려던 순간 셋째 왕자는 그녀에게 춤을 청했다. 그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며 짝을 맞출 사람이 없다고 이유를 댔다. 이나는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어린 주인의 부탁에 난처해했다. 그녀는 이 소년이 일부러 자신의 발을 밟아서 넘어뜨리려는 속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부드럽게 이나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장난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아무 장난도 없었다. 오늘 밤 그들은 그저 자신들만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파트너일 뿐이었다. 그가 리드를 잡았고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이나는 멋진 소년 주인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이끌자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정이 되자 이나는 자신이 꽤 춤을 잘 춘다고 자랑했다. 이에 그는 장난스럽게 누구랑 그렇게 춤을 춰봤냐고 물었다. 다시 한번 이나는 자신이 꽤 인기가 많다고 자랑했지만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과는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 곧 그 키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자유롭게 춤을 췄고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며 이나는 그의 발을 몇 번 밟았다. 화려한 무도회장 안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가득했다. 귀족들과 그들의 파트너들이 우아한 동작을 뽐내며 무도회장 바닥을 밟았다. 가장 높은 부스에서는 피오레 왕이 왕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축제를 지켜보고 있다. 음식이 가득 차려진 테이블 옆에서는 새 왕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유리는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폈다. 그는 세도르 백작이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다른 기사들과는 정말 달랐다. 놀랍게도 그는 오늘 밤 대리인으로 아란차 남작을 보내지 않았다. 유리는 마청의 안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왕세자에게 시력이 더 나빠진 것이냐고 물었지만 형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동생을 안심시켰다. 마침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중요한 손님들의 도착을 알렸다. 귀족들은 길을 비켰고 제국의 둘째 왕자가 수행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입장했다. 게오르크 왕자는 곧장 왕에게 걸어가 예를 표했다. 피오레는 금발 왕자의 손을 잡고 먼 길을 와줘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더 많은 인사를 주고받았고 마침내 게오르크는 모두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했다. 에카테리나가 모습을 드러내자 유리는 침울한 표정과 달리 속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어린 공주 역시 인사할 때 예의 바르고 우아했다. 이 천사 같은 소녀가 왕국의 몰락을 불러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지금도 유리는 그들과 함께했던 달콤한 추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결말도 잘 알고 있다. 비둘기를 통해 전달된 그녀의 손편지 사과문은 여전히 그의 꿈을 괴롭힌다. 이번 생에서는 그는 이 소녀와 어떤 유대도 맺지 않고 조금이라도 교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는 그처럼 값비싼 실수를 저지를 여유가 없다. 그가 조용히 곁에서 침울하게 있는 모습이 공주의 시선을 끌었다. 왕국의 다른 왕자들이 칭찬과 인사말을 건넬 때 그녀는 그저 정중한 미소로 간단히 답할 뿐이었다. 밤은 평소처럼 계속 흘러갔다. 공주가 어디를 가든 유리는 항상 그 주변을 피해 다녔다. 무도회장에서는 그의 마청이 어떤 귀족 여성과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역시 세드릭답게 그는 여전히 존경스럽고 우아했다. 유리는 그 형에게서 자애로운 영주의 모든 자질을 볼 수 있었다. 그 형에 비하면 자신은 마치 교양 없는 돼지 같다. 제국의 공주를 하룻밤도 제대로 피하지 못하다니. 다행히 둘째 형이 항상 그 아가씨를 귀찮게 해주고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있지만 감정과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행히 이나는 맛있는 쿠키와 따뜻한 미소로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큰 행사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는 농담조로 어떤 사람을 돌보는 것에 비하면 이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쟁반에 있던 쿠키를 모두 가져간 뒤 유리의 기분은 한결 밝아진 듯했다. 그는 귀족들의 격식 있는 이 밤이 빨리 끝나길 바라며 탁자에 기대었다. 그의 생각은 제국의 둘째 왕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다가오면서 끊겼다. 전생에서 게오르크 이바르나 그란자이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왕을 대신해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했다. 유리는 예절 교육이 빠르게 몸에 배어나왔다. 그는 브레오를 파멸로 몰아넣은 그 남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왕국의 셋째 왕자임을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그 남자에 대한 사리를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불행히도 유리에게 게오르크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듯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둘째 왕자는 갑자기 그의 목을 감싸는 날카롭고 억압적인 기운을 내뿜었다.
여러 개의 칼날이 몸을 휘감으며 급소를 스치고 춤추는 듯한 느낌이었다. 둘째 왕자는 음울한 표정으로 그가 올해 막 13살이 되었는지 물었다. 여기 FBI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친구.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게오르크는 피오레의 셋째 아들이 꽤 재능 있는 청년임을 파악할 만큼의 정보를 얻고는 자리를 떠났다. 유리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자식은 대놓고 위협적인 시험을 하겠다고 했다. 게오르크가 얼마나 강하고 위험한 인물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는 아직 전성기도 아니었다. 제국의 자식들은 정말 하나같이 악질들이다. 갑자기 와인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이나가 실수로 게오르크의 망토에 와인을 쏟아버렸고 이는 제국의 상징에 대한 중대한 무례였다. 둘째 왕자는 환한 기색 대신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유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게오르크는 주저없이 칼을 칼집에서 뽑으려는 동작을 취했다. 그는 마치 피에 굶주린 사형집행인처럼 칼날을 이나의 목에 가볍게 갖다 댔다. 그는 왕관의 규칙에 따르면 이런 중대한 실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리만이 이 망할 자식이 일부러 이나를 넘어뜨린 것을 보았다. 하녀가 실수를 했고 둘째 왕자는 이른바 정의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목숨을 원했다. 다행히도 왕이 나서서 게오르크 왕자가 무도회를 방해한 것을 꾸짖었다. 피오레 왕은 만약 그가 피를 원한다면 자신의 땅에서 흘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게오르크는 왕의 말에서 압박을 느끼고 칼을 거두며 고개를 숙여 정중히 사과했다. 그는 지금까지 왕국과 브레올 사이에 쌓아온 상호 존중을 공손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려 가텐사의 이름을 꺼냈다. 가텐사는 피오레가 제국 땅에서 무자비하게 처형한 제국의 기사다. 황제는 왕의 명예를 존중하여 어떤 보복이나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게오르크 왕자는 그 사건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 한요를 참수하는 것이 양국의 평화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것은 피오레의 권위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이다. 게오르크는 단 한마디로 왕을 명예를 걸고 궁지에 몰아넣었다. 왕자가 왜곡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곧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유리는 자신의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필요와 조건, 이상과 현실, 이성과 힘, 이 모든 것은 브레올의 가장 중요한 철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브레올은 결코 명예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죽은 뒤에도 그 삶의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브레올의 맹세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게오르크 왕자가 이나의 목을 베려고 무기를 휘두르기 전에 유리가 크게 소리치며 그를 막았다. 그는 침착하게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하녀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했다. 그녀가 자신의 고용인인 만큼 그녀의 잘못은 곧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다. 자신 또한 왕자이기에 유리는 게오르크에게 이 처벌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움직임, 내심 유리는 자신의 범죄 과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떤 패를 받았든 그는 그 게임을 해야만 했다. 애초에 그는 선택권이 없었다. 무도회 한가운데서 무자비하게 처형당하는 대신 그는 결투 재판을 제안했다. 소년의 진심 어린 요청을 들은 제국의 둘째 황제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만큼은 유리의 이름이 확실히 그의 기억에 남았다. 두 왕자가 서로 마주선 순간 주위의 귀족들은 숨을 죽였다. 게오르크는 왕을 향해 돌아서서 그 터무니없는 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오레는 마지못해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아들을 늑대 우리에 던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도 게오르크 왕자는 두 사람의 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결투의 대리인을 세우겠다고 주장하며 체면을 지켰다. 그는 제3왕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국 왕실 근위대 중 가장 어린 사람을 고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자 둘째 왕자는 더 이상 머물며 어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미치광이가 자리를 뜨자마자 유리는 재빨리 이나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몇 초만 더 지나면 끔찍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 말이다. 유리는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 했지만 이나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동료 하녀들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야 했다. 유리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제국의 공주와 마주쳤다. 예카테리나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 대신 진지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는 눈을 감고 쓸데없는 과거의 생각을 떨쳐내며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자리를 떴다. 에르난도는 멀리서 와인을 홀짝이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리의 맏형이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세자의 느긋한 태도는 사라져 있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그는 동생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유리는 이나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고기처럼 그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세자는 한숨을 쉬며 소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형이 자신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을 느낀 건 오랜만이었다. 유리를 돌려보내기 전에 세드릭은 다가올 골칫거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냐고 동생에게 물었다. 조지 왕자는 유리의 수준에 가까운 대리인을 배정하면서 배려하는 척했지만 세드릭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본다. 유리가 또래이자 비슷한 실력의 기사와 싸우게 된다면 재판 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드릭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유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시작한 건 자신이었으니 끝내는 것도 자신이 하고 싶었다. 동생에게서 느껴지는 확고한 자신감을 감지한 세드릭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소년을 믿기로 했다. 지금 무도회장은 제국의 둘째 왕자가 뛰쳐나간 탓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금은 세드릭이 밖에 무거운 분위기를 수습해야 할 차례다. 유리는 형을 정말 존경한다. 만약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세드릭은 분명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생에서는 세드릭의 통치 아래 브리올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직접 보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년이 끝까지 싸워서 미래를 지켜내야만 한다. 게오르크가 자신의 기사단에서 가장 어린 기사를 고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늘은 제국 출신의 빨간 머리 유망주가 무대에 올라 모두가 편안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세 번째 왕자와 맞붙게 되었다. 헤르난도는 신이 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번 대결에 대해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샌드 대장 역시 수많은 천재들을 봐온 경험으로 상대의 기운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세련된 움직임을 보아 그 기사 역시 검술의 달인처럼 보였다. 이 녀석은 결국 제국 군사교육의 산물이니까. 샌드 대장이 유리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동안 궁정 마법사는 그 옆에서 그저 미소를 지으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무대를 바라보면 세 번째 왕자는 마치 이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인 양하품을 하며 팔을 쭉 뻗고 있었다. 헤르난도의 판단으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 세계에서 그랜드 위저드라는 계급은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여러 마법탑에서 마법사들에게 주어지는 계급 중 그랜드 위저드라는 칭호는 오직 오리진 매직이라 불리는 마법을 얻은 마법사에게만 주어진다. 이 전능한 오리진 매직 중에는 세상의 운명을 엿볼 수 있는 궁극의 힘, 즉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운명을 드러내는 마법이 존재한다. 이 세계에서 그 압도적인 능력을 익히는데 성공한 마법사는 단 한 명, 바로 헤르난도뿐이다. 그는 자신과 세 번째 왕자가 둘 다 타락한 도박꾼이었을 때 맞붙었던 일을 기억한다. 오리진 매직을 얻은 이후로 돈을 잃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아마도 자신에게 운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의 운명 드러내기 마법은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상대의 패와 행운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꼬마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아무리 애써도 그는 검산 칼로 이루어진 산의 환영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 산들 한가운데에서 그는 검은 머리와 오만하게 치켜뜬 눈을 가진 소년을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그건 틀림없이 셋째 왕자였다. 에르난도는 그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적의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기이한 환상은 젊은 기사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쓰러지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때만 해도 에르난도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이상한 기벽 혹은 우연의 일치쯤으로 치부했다. 그때부터 그는 우주의 질서에 이상 현상이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에르난도는 내내 왕자 곁에 있었다. 그는 그 아이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극적인 변화를 모두 지켜보았다. 에르난도는 자신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마법이라면 그 깨질 것 같지 않던 벽조차 뚫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는 유리 왕자가 아예 운명이 없는 사람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모두가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 상대 선수는 무대 반대편에서 계속 검을 휘두르며 연습하고 있었고 그 모습에 셋째 왕자는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있다. 둘째인 게오르크 왕자가 참가자들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자 두 명의 대결자는 모두 시작 신호를 보냈다. 왕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시범 대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몇 초 동안 왕자와 기사 모두 서로의 빠른 움직임을 경계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유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다. 기사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는 자신이 첫 번째 공격에 당해 상체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진정한 베테랑 전사답게 기사는 놀라움을 이겨내고 방어를 위해 검을 들어올렸다. 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서로의 공격을 밀리초 단위로 주고받았다. 유리의 검은 상황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오가며 필요에 따라 치명적이거나 방어적으로 움직였다. 싸움이 계속될수록 그의 미소를 억누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그를 방심하게 만들려던 상대의 뺨에는 긴 칼자국이 남아있다. 관중 속에서 피오레는 궁정 마법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 같은 걱정으로 그는 에르난도에게 이 검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물었다. 솔직히 말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마법사조차도 결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짜릿함을 느꼈다. 왕은 젊은 마법사가 브리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의 인도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왕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냐고 묻자 에르난도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피오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소중한 인재가 곁에 남아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에르난도가 겸손하게 대답하자 왕은 지나친 겸손이 불운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왕에게 다시 전투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는 세계 최강의 검사에게 무대 위 두 사람 중 누가 더 강한 검사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피오레 왕은 제국의 천재 젊은 기사에게 그 칭호를 주었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도 왕의 말이 옳다. 에르난도는 마침내 왜 하늘의 계시가 자신을 이 왕국으로 이끌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그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남자의 근처로 이끌고 있다. 처음에는 자신이 최강의 검사이자 왕에게 이끌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 오랜 평화의 세월은 그에게 이제 짐을 싸서 떠나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흥미로운 젊은이가 꽤 흥미로운 존재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 에르난도는 도저히 떠나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젊은 기사가 그를 기습하려 하자 유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검에 두른 만화의 강도를 높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치만 보거나 살짝 떠보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 진짜 공격을 시작해서 이 소동을 끝낼 때다. 젊은 기사는 왕자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도 볼 수 있었다. 흐르는 물처럼 검의 섬광이 적의 목을 가로질러 사실상 범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춤을 추듯 움직였다. 만화가 피부를 태울 듯 가까워지고 검의 차가움이 점점 더 다가오자 젊은 기사는 눈을 감고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였다. 가장 충격을 받은 이들은 제국의 관람석에 있던 왕족들이었다. 피오레는 그의 수준답게 일련의 공격을 마지막 세부까지 따라잡을 수 있어
심지어 세인드 대장조차 무대 위에 갑작스러운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에르난도는 그 아이가 내린 선택에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검을 비틀었다. 목이 깨끗이 잘리기 불과 몇 인치 전, 그는 의도적으로 검의 공격을 멈췄다. 젊은 기사가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자 관람석에서는 왕자를 향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에르난도는 천상의 징조를 쫓으며 이 땅을 떠돌아다녔다. 설마 자신의 인도하는 빛을 거스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삶은 죽음으로, 죽음은 다시 삶으로 바뀌었다. 겸손한 마법사의 운명이 마침내 바뀌었고 소년 역시 변했다.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주의 뜻을 거스른다. 유리브리올은 정해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난 유일한 생명체다. 에르난도는 이 아이가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를 감출 수 없다. 이 운명을 초월한 자가 세상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법사의 가슴은 짜릿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다. 그렇게 브리올의 땅에는 평화로운 5년이 흘러갔다. 오늘 한 명의 새로운 하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성의 복도를 분주히 오가고 있다. 오늘이 그녀의 첫 출근 날인데 맡은 구역을 헷갈리고 말았다. 아무도 모르게 자리를 잡으려던 찰나 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 어두운 눈빛, 그리고 브리올의 충성을 상징하는 검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어. 그 남자는 그녀가 텅 빈 복도를 수상하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캐물었다. 신입 하녀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으며 선배들이 가르쳐준 것을 떠올리려 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호통을 쳤다. 그는 무표정하지 않았으니 왕은 아니었다. 반면 왕세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이 남자는 음흉한 눈빛과 비뚤어진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 그는 남은 왕자들 중 한 명임이 틀림없었다. 첫날부터 상사 중 한 명을 기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신입 하녀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왕족임을 무시했다며 그녀에게 더 크게 소리쳤다. 그는 이 하녀들에게 자신을 피하라는 지침서라도 있냐고 물었다. 인내심이 바닥난 왕자는 결국 신입 하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느긋한 목소리가 그의 형제에게 그 소름 끼치는 행동을 멈추라고 외쳤다. 신입 하녀가 성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을 받을 때 모두가 그 요새에서 한 사람을 더 주의하라고 말했다. 만약 허리에 검을 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반드시 잘생긴 셋째 왕자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 형을 억지로 그 불쌍한 하녀에게서 떼어놓은 뒤 유리는 간식 봉지를 들고 뜰을 산책했다. 곤경에서 구해준 대가로 하녀는 그에게 진한 단맛이 나는 사탕 봉지를 정성스럽게 건넸다. 그것은 꽤 맛있었다. 입을 닫고 손에 묻은 가루를 털어낸 뒤 유리는 집중했다. 이제 그는 무장 해제의 경지에 올랐으니 검이 있든 없든 손과 몸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든 상태였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취다. 그가 로랑의 언데드 소드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13살의 몸으로 회귀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이제 18살이 된 지금 평화로운 나날도 곧 끝을 맞이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왕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 늙은이들은 지금쯤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고 있겠지. 유리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 너머로는 격렬한 언쟁 소리가 새어나왔다. 입구에 서 있던 경비병은 사왕자께서 한 번 더 두드려보시면 혹시 누군가 듣고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유리는 새롭게 익힌 만화 강화로 주먹을 내질러 문을 박살냈다. 왕국의 고위 귀족들은 사망자가 난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1분 넘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합리적인 사람답게 두 번째에는 더 강한 힘을 썼다. 유리는 테이블 맨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이번 회의에 자신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리에 앉은 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젊은 백작 중 한 명이 국경 밖 동맹국을 도울 여분의 병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귀족들이 제국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할 생각이라면 그 부담은 귀족들이 직접 져야 한다. 유리는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지 이해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심각하게 따지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이 돈 문제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이 동맹군 연합과 그들이 겪게 될 참혹한 사건이 곧 시작될 참이다. 제국은 이른바 동맹군에 합류하라며 인접한 모든 세력에 요청을 보냈다. 그들은 동쪽으로 대규모 그 습격에 맞설 만큼 충분한 군대를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에 겸손하게 병력을 요청했다. 유리는 이 작전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것을 알고 있다. 분노한 오크들은 인간 군대를 휩쓸며 국경을 접한 나라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상한 점은 오크들이 제국은 거의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때서야 모두가 그 편지와 실패한 습격,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깨달아. 그 과정에서 브레올은 리엔의 플랑드르 경을 포함한 뛰어난 기사들과 영웅들을 잃었다. 이번 생에서는 유리가 그 현장에 직접 있기 때문에 일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연합군의 병력을 파견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에서 회의장은 사실상 의견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병력 보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더 심해지기 전에 유리는 단호하게 자신이 직접 전선에 나가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연합군에 합류해 세계의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 정치 노름에 빠진 노인들에게 유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들이 고귀한 의무를 다하고 브레올 가문에 더 이상 수치를 안기지 않는 것뿐이다. 아들이 솔직하고 명예롭게 말하는 모습을 들은 왕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답을 가지고 온 것에 왕은 꽤 감명받았다. 그날 늦게 유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훈련장으로 옮겨 버나드와 대련을 했다. 그의 형제 중 한 명, 무례한 그 형이 경기장으로 달려와서 정말로 막내가 전선에 나간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오만하고 무지한 그 난폭자는 유리가 왕국 내에서 건드릴 수 없는 왕족임에도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유리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왕족의 의무라고 맞받아쳤다. 한숨을 내쉬며 둘째 왕자는 이제야 막내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눈에 반짝임을 띠고 삶에 대한 새로운 애정을 느끼며 그는 유리가 없는 동안 궁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바보는 어색한 걸음걸이로 달아났다. 이쯤 되면 유리는 저 바보가 집을 지키기는커녕 사고만 치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집을 떠난다는 화제로 셋째 왕자는 오랜 친구이자 스승인 버나드에게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겁 많은 그 아이가 너무 무모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평소에 잔소리가 심한 노인네가 이렇게 관대하게 평가하는 건 드문 일이다. 그래도 그는 셋째 왕자에게 항상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건마 시절 버나드는 오크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뼈저리게 배웠다. 그 덩치 큰 놈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비열하다. 그는 아이에게 등에 누더기 깃발을 단 오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 녀석들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온 것들이다. 그들은 오크발스라고 불리며 특히 사납고 강력한 야수의 일종이다. 유리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자신의 스승에게 안심시켰다. 어쨌든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들의 대화를 끊으며 이나는 숨을 헐떡이며 훈련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스승에게 유리의 손님이 그가 주문한 물건을 가지고 도착했다고 알리러 온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 닥칠 오크 습격에 대비해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손님인 이나는 유리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에게 알렸다. 셋째 왕자가 들어서자 엘레인 상인 길드의 부회장 기에르모가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다. 유리는 오늘 엘레인을 만날 줄 알았지만 그녀는 현재 길 위에 있어 부회장이 대신 오게 되었다. 지난 5년간 상인 길드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위험한 상품 운송을 직접 나서는 것을 선호한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기에르모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리의 특별한 물건을 구해와 전달했다. 셋째 왕자는 들뜬 마음으로 화려한 상자를 열었고 마침내 4조각으로 이루어진 단검 세트 엘리멘타리안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기에르모는 이 세트를 구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고 단순한 장식용 단검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이 붙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고대 마법이 깃든 유물이다. 셋째, 왕자의 만화 조작을 직접 본 기에르모는 거의 바지에 지릴 뻔했다. 유리는 그를 더 놀리기 위해 천천히 단검 끝을 남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잠깐 멈췄다. 칼날이 거두어지자 기에르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왕자의 만화 사용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르다. 갑자기 어두운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빠르고 조용했다. 유리는 눈길 한켠으로 그 그림자를 포착했지만 기에르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그림자의 등장에 유리는 사업가를 내보내기로 했다. 며칠 내로 제국이 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보고서를 원한다고 말했다. 기에르모가 마침내 자리를 뜨자 유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그림자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불렀다. 천천히 아사나는 암살자 복장을 입고 그의 뒤의 모습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려 문제를 처리했는지 알고 싶었다. 보스의 명령대로 아사나는 그 사채업자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경고를 보냈다. 그녀는 한밤중에 그 자식에게 자기 선을 넘지 말라는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남겼다. 유리는 그 돈지랄이 계속해서 일레인의 돈을 노리려 하자 직접 개입해야 했다. 이 방으로 오는 길에 아사나는 하인들이 자신의 보스가 연합군에 합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그에게 밖에서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마치 그가 혼자 적진으로 나가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곧 있을 여정에 아사나도 동행할 예정이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사나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떠나온 곳보다는 어디든 더 낫다. 그녀는 전쟁터에서도 주인 곁을 지킬 것이다. 며칠 후 마침내 행군의 날이 다가왔다. 출발하기 전 세드릭 황태자는 새까만 갑옷을 손질하고 있는 동생을 찾아왔다. 깊은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유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몸조심하라는 한마디뿐이었다. 셋째 왕자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무적이라고 농담했다. 전선에서는 브레올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매일 책에 파묻혀 지내는 형의 눈이 나빠지고 있다며 형의 걱정에 장난스럽게 답했다. 헤어지기 전 세드릭은 동생을 꼭 안아주며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유리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전쟁 나팔이 울려 퍼지며 모든 병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연단 위에서 피오레 왕은 국민들 앞에 서서 의식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자신감 넘치게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랐다. 왕국의 셋째 왕자는 반짝이는 새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보였다. 피오레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긴장되지는 않는지 물었다. 그는 젊은 아들에게 이번 원정에서 이끌게 될 병사들을 돌아보라고 말했다. 마을 광장에 줄지어선 모든 브레올 병사들은 그가 어깨에 짊어져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다. 현실적으로 이 군대의 모든 이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리는 전생처럼 비참하게 죽게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왕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을 광장의 분위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적대적으로 변하자 피오레 왕은 이미 연단을 떠나 있었다. 유리는 자신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며 짙고 사악한 사리가 느껴졌다. 그의 몸은 떨렸고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이 자신의 피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의 의인화였다. 어둠의 화신이 칼날을 들어올리자 유리는 피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직감했다. 다행히도 셋째 왕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데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조상의 만화 수련법을 사용해 그는 공포에 짓눌린 몸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코어를 자극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칼을 뽑아들고 안정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기다리며 공격의 흐름을 상대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는 영혼 절단의 일격으로 죽음의 칼날을 맞받아쳤다. 단상 위에서 부자 후즈는 검을 맞대며 팽팽히 대치했다. 피올의 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훌륭한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검격이 유리의 출정 인사장이 될 것이다. 피올의 왕은 의식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끄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뿐이다. 노련한 베테랑처럼 유리 브레올은 자신이 지옥의 심연까지 이끌고 갈 부하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가 검을 높이 들자 병사들은 열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유리는 굳은 신념으로 병사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깃발이 올라가고 검들이 뽑혀든다. 이제 브레올의 병사들이 행진할 시간이다. 국경에서는 유리의 출정 소식이 어떤 이의 귀에 들어가 지하 감옥에서는 오크들이 연구 목적으로 감금되어 있다. 왕국의 용맹한 최전방 수호자 세도르 백작은 5해 만에 빛을 잃은 왕자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